네, 네, 괜찮은 것 같아요. 충분히. 아 이게 신기하다. 툭툭 소리가 나네. 안 들림. 형의 페르노이드인 것 같은데. 아무튼 어찌됐든 그래서 지금 무슨 얘기하고 있어요? 승현 형님의 이제 군대에서 군대. 성장했던 아, 이야기. 성장기. 그러니까 왜냐면 우리가 군대에서 만났었는데 원준의 질문이 뭐였지? 성장기. 네 질문이 뭐였지? 그러니까 성격이 어떻게 성격이 이렇게 성격이 형성된 과정 이런 걸 물어보대. 아무튼 그래가지고 아무튼 그런데 군대에 있어서 그런 거 막 효능감 느끼고 해결을 해가면서 효능감 느끼고 결국에 다리 떨면 이게 덜덜 떨려서 정확하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효능감 느껴서 군대 전역하고 나서 그냥 존나 그 권능감에 가득 차가지고 나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고 해가지고 그 동아리를 이제 막 존나 키워야겠다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고 이렇게 할까? 동아리 막 키우고 그리고 뭐 이거 회사도 하고 MC 막 회사도 하고 막 그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그게 됐는데 네 질문은 그때 어떤 막 이렇게 목적성을 가지지 않고 그러니까 보상 없이 왜 잘해줬느냐? 그렇다기보다 나는 이제 그게 되게 궁금했던 거예요. 이제, 이 사람은 이 사람이 하는 이 일련의 행동들 이게 도대체 어떻게 만들어졌을까에 대한 궁금증들이 있었고 그걸 이제 8년 지난 뒤에 지금 봐서는 더 크게 느끼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형은 이제 그때 내가 이제 얘기했던 것처럼 되게 은인 같은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뭐 나 휴가도 보내주고 그리고 내가 막 매일 이제 욕을 들었던 기억이 나는데 나는 욕을 안 들으면 불안해서 이제 잠이 안 왔어요. 근데 오늘 욕을 들어야 되는데 그래서 욕 들을 때까지 계속 욕 찾아다니는 거의 그런 느낌이었는데 근데 그렇게 욕 먹는 와중에 또 항상 내 옆에서 계속 말 걸어주고 계속 부드럽게 얘기하고 한 번도 욕 안 하고 화도 안 내고 그러니까 뭔가 항상 내한테는 그 좀 기대를 언덕처럼 느껴졌던 사람이었거든요. 나는 내가 기억하는 건 내가 항상 뭔가 니를 설득하려고 했어. 뭔가 네가 막 예를 들어서 부조리함 이런 거 주장하면은 그러면 왜 이렇게 행동해야 되는지 왜 그게 부조리하더라도 우리가 행동할 수밖에 없는 이유 뭐 이런 건 내가 설득하려고 했고 막 예를 들어서 짬통 네가 왜 우리가 쳐야 되냐 뭐 이런 식으로 얘기했었거든. 왜냐면 우리는 후임 안 들어오는데 이거 그냥 우리가 계속 하는 거 맞냐 이랬는데 방법이 없다. 우리는 그때 하급자니까 우리가 바꿀 수가 없으니까 우리는 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상급자가 됐을 때 바꾸면 되는데 우리는 상급자가 될 수가 없었잖아. 후임이 안 들어왔으니까 그 중대가 해체 위기였으니까 해체 예정이었으니까. 그런데 그래서 그때 내 기억상 내가 막 얘한테 그런 식으로 막 설득을 하고 어쩔 수 없다. 그럼 뭐 우리 어떻게 할까 그러면서 뭐 그랬던 기억이 나는데 어찌 됐든 그래서 맞아 얘기를 하잖아. 그러니까 그래서 나는 그 계속 설득하려고 했었잖아요. 군대는 사실 설득하는 공간이 아닌데 설득할 필요가 없는 곳인데 지시하면 되는 곳이고 욕을 하면 해결되는 곳인데 이 사람은 왜 욕을 하고 지시하는 대신에 설득을 하는가에 대한 궁금증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나한테 늘 설득하려 해주는 그 부분에 대해서 나는 항상 감탄했거든요. 왜 이 사람은 인내심이 초과되지 않는가? 이 사람의 설득에 대한 욕구는 왜 구부러지지 않고 억눌리지 않는가? 왜 이 사람은 늘 설득에 진심인가 생각을 했었고 저는 단 한 번도 형이 설득을 포기한 적이 없었다고 생각해요. 맞다. 그래서 이제 늘 설득했고 그 설득의 과정이 다분히 논리적이었어요. 그것이 전혀 권위적이지 않았고 근데 이 권위적이지 않은 수평적인 모습이 난 되게 놀라웠던 거죠. 왜 어떤 사람은 너무나도 수직적인 모습을 보이고 그게 대부분 군대에서 보이는 행태인데 뭐 그게 뭐 좋고 나쁘고를 떠나서 그게 20살, 21살 어린아이들이 그 수직적 문화 안에 들어가면 마치 평생 수직적 문화를 연습해온 사람처럼 변하잖아요. 그렇지. 저는 그렇게 느꼈어요. 쉬운 거니까 되게 쉬운 맞습니다. 거니까 인간 보존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수직적인 모습을 답습하고 그 약간 경쟁하듯이 수직적인 모습을 연출해내는데 그렇죠. 그 와중에 이제 승현이 형은 너무 수평적이었어요. 그래서 정말 그 친구처럼 선임인데 친구같이 단 한 번도 친구의 역할을 포기한 적이 없어서 근데 그게 지금 8년 있다가 본 승현이 형도 늘 그런 모습을 서왔다고 난 느껴지거든요. 맞아요. 왜냐면 이게 제가 지금 이제 어떻게 보면 대표님이자 사장님이잖아요. 물론 이제 근데 이제 되게 신기한 거는 그거를
그런 위치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진짜 최대한 그 뭔가 업무적인 거를 업무적인 부분 안에서도 제 생각에는 좀 수평적이다라고 느낄 때가 좀 있을 정도로 되게 뭔가 좀 되게 그러니까 그러니까 형님 말씀해 주신 대로 원준님 말씀해 주신 대로다가 항상 그 뭔가 그러니까 논리로 해요. 그러니까 논리로 쇼부를 해요. 그러니까 납득을 그러니까 행하는 상대방이 할 수 있게끔 이해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항상 일단 먼저 하고 들어가니까 일단 밑에 있는 사람 입장에서는 굉장히 편하죠 사실. 맞습니다. 예. 나는 딱 그거. 나는 수평적인 게 아니라 그냥 논리적인. 그러니까 지금 이거 하는 행동이 아니면은 지금 하는 결정들이 이치에 맞는지 아니면은 논리적인지 했을 때 그냥 그렇게 해서 나는 그 딱히 뭐 내가 존나 수평적이라기보다는 난 그냥 존나 계산적이거든.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하는 행동이 계산했을 때 계산이 안 맞는데 하면 안 하는 거고. 그래서 내가 니한테 뭐를 했어. 뭐를 강제 행동을 시켰어. 강제 노역, 강제 짬통 치우기 한 달 행을 시켰어. 근데 그러면은 그 한 달 행을 했을 때 계산적으로 생각해 보면은 한 달 했는데 얘는 내에 대해서 반감이 커질 거고 그러면은 그 다음에 내가 어떤 다른 지시나 도움을 받을 때 얘한테 도움을 못 받겠구나라고 생각하면은 그렇게 행동하면 안 되는 거잖아. 그렇게 행동하면 안 되는 거니까 그런 행동은 논리적이지 않은 행동인 거잖아. 그러니까 강제로 한다든가 예를 들어서 아니면 예를 들어서 뭐 예를 들어서 우리 회사에서 일을 진행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얘가 이제 우리 소속 그거니까 뭔가 내가 어떠한 뭐를 뭐 예를 들어서 행사를 가자고 해. 옹기 축제 가가지고 할머니 할아버지들 앞에서 해가지고 공연을 하자. 근데 얘라면 할 것 같아. 근데 어떤 애는 어떤 다른 사람들은 다른 아티스트는 자기는 죽어도 하기 싫다고 하는 애들이 있어. 근데 죽어도 하기 싫다는 애들에게 그거를 이용해가지고 그래도 이거 하면은 뭐 될 거야 했을 때 자기는 납득을 못해. 근데 강제로 하게 만들면은 결론적으로는 뭐 안 좋은 일이 발생할 거잖아. 얘가 마음이 다치고 마음이 나를 떠나고 이러면은 그래서 내가 생각했을 때 그럼 한다. 그렇게 하면 행동하면 안 되겠구나. 군대도 마찬가지고. 계산인 거지. 그렇지. 근데 내가 생각했을 때 그러니까 막 악당 행동하는 사람들은 초고지능자이구나, 그냥 초저지능자. 너무 자기가 지능 뛰어나가지고 내가 악한 행동을 하고 나서도 자기가 수습할 수 있는 방법을 다 알고 있거나 아니면 너무 멍청해가지고 내가 이렇게 하는 게 무슨 문제가 돼? 그러니까 악한 행동을 한다던가. 그러니까 대부분 저지능자지. 대부분 사람들은 그냥 멍청하니까. 근데 가끔씩 보면은 이 사람은 존나 악인이야. 근데 존나 잘 살아. 이 사람 내가 봤을 때 아니면은 존나 그냥 잘 살고 뭐 하고 뭐 사람들이랑도 잘 지내. 근데 알고 보니까 이 사람 마음속에는 그냥 내가 왜 남들이랑 잘 지내야 돼? 나 그냥 그런 거 신경 안 쓰는데 그냥 내 하고 싶은 대로 행동하는 건데 뭐 그러니까 어쨌든 그러니까 지능의 문제라고 생각하는 거지. 그때도 나 그래서 생각했다. 막 이렇게 막 귀 만지고 고추 만지고 이럴 때도 이 사람 지능에 문제 있나? 왜 이런 행동하지? 이런 행동해서 갑자기 내가 이 사람한테 총 쏘면 어떡하려고 이런 행동하지? 그런 생각하고 근데 보면 학창 시절에 그런 막 일진이나 막 나쁜 행동 이렇게 남 괴롭히고 이렇게 했던 애들이 어른 돼서도 잘 사는 경우들도 사실 더 많거든. 잘 사는 경우가. 그런 거 보면은 걔네들이 막 인간관계 이런 거를 알아버린 거지. 막 인간관계에 어떠한 마스터가 돼버려가지고 내가 막 우위에서는 방법, 내가 잘 사는 방법 이런 거 알아버려가지고 학창 시절 때부터 머리가 트여가지고 내가 이렇게 해도 어차피 학교 선생님들 나 못 건드리고 이렇게 뭐 이렇게 해도 돼. 그리고 어른 돼서도 그냥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해도 돼. 실제로 내가 그거 술집을 한다 이가 보면은 불법 하는 사람들이 그냥 돈 잘 벌어. 불법 하는 사람들이 돈 잘 벌고 그냥 그 사람들이 다 얘기하는 게 대한민국에서 돈 벌려면 그냥 불법 하는 게 제일 빨라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그럼 불법이라 하면 뭐 여러 가지가 있지. 뭐 예를 들면은 뭐 내로 치면은 뭐 탈세를 한다든가 아니면 돈을 술값이 예를 들어서 12만 원이면은 현금 결제 시 10% 추가입니다. 이런 식으로 그 행동이 불법이거든. 그러니까 부가세 별도로 받는 게.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한다든가. 그러니까 어쨌든 불법을 하는 사람들이 돈을 잘 번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뭐 우리도 근데 살면서 불법 다 저지른다. 무단횡단을 한다든가 아니면 뭐 쓰레기 버릴 수도 있고 그래 하는데 이제 남한테 피해를 주는 것도 서스럼없이 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런 사람들이 잘 사는 게 신기하지. 신기하고 왜 성격적으로 나는 그렇게 못하지? 이럴 수도 있는데 이제 여기에서 이제 오늘 주제와도 궁극적으로 이제 연결이 되는 부분이 이제 어떻게 살고 싶은가에 대한 욕구가 이제 그냥 뭐라 해야 되나 스스로 그냥 어떤 가이드라인이라든가 어떤 거대한 존재가 있어서 내가 나쁘게 행동하면 나를
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한다면은 이제 그래서 그 뭐야 아까 전에 얘기했던 게 그럼 니 왜 그러면은 그런 뭐라 해야 되나 군대에서 아니면 군대를 떠나서라도 그러니까 왜 착하게 행동했느냐라고 했을 때 지금 계속 생각해 보면은 결국에는 그 가족적인 분위기라든가 내한테 유전적으로 내재돼 온 게 약간 그런 기독교적 가치관 기독교가 아니더라도 어떤 거대한 신이 있어서 니를 벌할 수도 있으니까 착하게 살아라 라는 그런 게 아마 무의식적으로 좀 어렸을 때부터 있지 않았나 싶네. 저는 이제 말씀 들으면서 이게 아까 말씀하신 기독교적인 거랑도 좀 맞닿는 것 같고 한 두 가지 정도를 얘기를 하고 싶은 건데 첫 번째로 우리가 나에게 절대 저항할 수 없는 그러니까 약자 그 중에서도 절대적 약자가 대부분 이제 동물이죠. 지금 현대 사회에서는 어쨌든 인간은 인권이라는 것이 있고 법적으로 보호를 받으니까 그 보호를 받지 않는 이제 물건으로 현행법상 분류되어 있는 동물들이 어떻게 보면 우리의 선함을 측정할 수 있는 지표 아니냐 이런 말들이 계속 나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동물들은 우리를 벌할 수 없습니다. 우리를 신고할 수도 없어요. 그래서 이 동물에게 우리가 어떻게 하는지 보면 이 사람의 성향에 대해서 알 수 있다는 말이 그래서 좀 나오는 것 같고요. 두 번째로 그러면 악한 사람들이 왜 잘 사는가라는 이 질문. 이거는 어떻게 보면 거꾸로 보면 저는 2000년 전에 예수가 던졌던 질문과도 일맥상통한다고 생각해요. 예수를 보고 사람들이 던졌던 질문이기도 하고요. 뭐냐면 예수를 보면서 사람들은 실패한 정의는 정의인가? 라고 물었다고 전 생각해요. 그러니까 예수에게 그 당시 사람들은 로마를 뒤집어 엎는 어떤 혁명을 바라는 혁명분의 어떤 선봉에 서기를 받았다고 전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예수는 그러지 않았죠. 그 33살에 십자가에 못 박혀서 요절했는데 그 요절한 예수라는 스승을 그 선지자를 보면서 사람들은 아니 정의가 왜 이렇게 나약하게 실패하는가? 왜 이 사람은 이렇게 위대하다는 예수라는 사람이 이 정의롭다는 사람이 절대적 선이 우리를 돕지 못하고 악을 이기지 못하는가라는 질문을 던졌는데 저는 이게 예수가 던진 가장 중요한 메시지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성공한 정의가 정의가 아니라 실패한 정의 또한 정의이고 정의여야 한다. 그리고 어쩌면 정의는 실패할 수밖에 없는 것일지도 모른다. 우리는 그 실패한 정의를 찾아 나가야 되고 어쩌면 그 또 다르게 무능함을 추구해야 된다는 게 저는 그 극단적 무능함을 우리는 수용할 용기를 가져야 된다. 이게 저는 이제 예수가 던진 메시지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어렵노. 극단적 무능함이라 하면 뭐 좀 풀어서 설명을 하자면? 지금 이제 우리가 온갖 종류의 그 유능함에 이렇게 둘러싸여서 유능함들을 강요받으면서 살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예를 들면? 뭐 돈도 그렇고요. 여기서 뭐 아까 형이 얘기했던 뭐 연애 시장에서 인기가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우리가 가시적으로 보이는 것들이 있잖아요. 뭐 재산, 명예, 권력 이런 것들이겠죠. 유능함이라는 것들. 근데 예수는 그 모든 것들을 가지지 않았다고 저는 생각해요. 예수는 뭐 결혼도 하지 않았고 권력을 쫓을 수 있었음에도 그러지 않았고 돈도 당연히 없었죠. 성경 보면 머리 누일 곳도 없다 이런 구절도 나오니까요. 근데 모든 종류의 유능함들을 거부한 게 전 예수의 위대함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 승리조차도 정의로 승리하는 것조차 거부한 그 무능함에 대한 그 철저한 욕구, 그 신념, 집념 이게 저는 이 인문학의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승리보다 위대한 패배가 있고 성공보다 위대한 실패가 있다라는 거.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거를 최대한 단순화해서 얘기를 하자면 제 생각에는 그 모든 것의 가치를 뛰어넘는 그 무언가 하나가 예수님은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을 사실 다 필요 없다라고 하고 자기가 이겼다라고 생각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해봐요.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왜냐면 그분은 일단 자기에게 가장 일단 중요한 가치인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수용하고 이거를 내가 받은 미션이 있고 하나님의 내가 이 사람들을 위해서 죽어야 하는 미션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게 나에게 주어진 사명 넘버원이라는 것이기 때문에 이거 외에 다른 게 필요가 없었던 거지. 그러니까 그래서 이거에 빗대어서 이제 좀 그냥 인간사적인 거를 보면 제 생각에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그냥 인간의 생은 인간의 생이고 이 땅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막 이렇게 막 잘 살고 이런 것들을 넘어서는
뭔가 중요한 가치가 개개인의 모두에게 있다는 거죠. 결국에는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러니까 누군가는 그게 이제 뭐 저같이 막 공연에서 사람들을 흥분하게 하고 에너지를 전달하는 게 제일 넘버원 가치가 될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뭐 원주님은 그 뭐 남산에서 뛰는 그 매일매일 거기서 이제 운동을 하고 그거에 엄청난 그 가치를 둬서 이것만이 이제 내 생에 주어질 가치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고 예를 들자면 극단적으로 아니면 뭐 그런 게 각자에게 될 수 있는 뭔가가 마음 또는 이제 외적으로든 뭔가가 있을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정말 깊게 가치가 그러니까 이 말 자체가 유능함을 추구하고 있다는 말 아니야? 네가 말하는 무능함이라는 거는 진짜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단 말이야. 무능함을 추구한 무능함이라는 게 진짜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단 말이야. 그냥 사람만 있어도 되는 거야. 이 무능함 그 전에 이제 제가 도파민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도파민의 이데아를 쫓는 것이 나의 삶의 소명이다. 도파민 가장 궁극적이고 가장 밀도 높고 다부진 도파민을 내가 쫓고 싶다라고 항상 이제 주장을 하는데 도파민 지상주의자라고 소개를 해요. 근데 도파민이 궁극의 가치라고 인정을 하면 이때부터 도파민의 층위가 나눠진다는 겁니다. 뭐 마약의 도파민도 있을 것이고 도박의 도파민도 있을 것이고 뭐 성적인 관계에서의 도파민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층위가 있는데 그 중에 으뜸 도파민은 내가 남산에서 뛰면서 얻는 도파민이다라고 하는 게 이제 나의 주장인 건데 이 무능함에도 여러 가지 층위가 있다는 겁니다. 그 아무것도 안 하는 것 또한 무능함일 거예요 분명히. 하지만 보다 높은 무능함의 계층들이 존재할 것이고 그 궁극에 있는 무능함이 바로 예수가 행한 무능함이 아니냐라는 게 내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가장 위대하게 실패했다는 겁니다. 가장 실패를 알고 그 안으로 실패의 중심으로 실패의 핵심으로 돌진한 핵으로 거기에는 굉장히 영웅적인 비장함이 있어요. 그 무능함, 그러니까 예수의 무능함과 아무것도 하지 않는 뭐랄까요? 그냥 밥만 먹고 배설하는 이 무능함은 완전 다르다는 거죠. 도파민도 마약의 도파민과 남산의 도파민은 완전 다른 것처럼 그 계층을 우리가 좀 구분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근데 저는 이제 이 승현이 형 얘기하면서 이 얘기를 한 이유가 그 질문을 계속 던지게 만들었습니다. 승현이 형 군대에서 나한테 계속 던지게 만든 질문이 이 사람은 왜 다른 사람들은 다른 수많은 선임들은 날 보면 매일 욕을 하는데 욕을 하는 게 너무 쉬웠어요. 거기는 쉬운 걸 넘어서 하나의 그 유희였습니다. 네, 그 사람들이 난 나빴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나빠서가 아니라 그냥 그게 하나의 문화가 되고 관습이 되어서 이 사람들의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용도가 되었는데 나는 왜 이 사람만은 한 번도 욕을 하지 않지? 이 사람은 왜 나한테 이렇게 잘해주지? 왜 날 굳이 설득하지? 그래서 그 설득이 내가 잘 되는 사람도 아니었다고 생각해요. 설득이 그렇게 순탄하게 되지도 않았고 이 사람에게 내가 뭐 되게 말을 잘 듣고 이런 후임도 아니었어요. 근데도 굳이 이것들을 포기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이며 왜 어떤 사람은 수직적인 모습을 보이고 욕설을 하기에 바쁜데 어떤 사람은 설득하고 항상 권위적인 모습을 내려놓을까 라는 질문이 있어서 이게 그 어린 시절 나한테는 사람이 왜 이렇게 같은 환경에서 다르게 행동하지라는 질문을 던지게 만들었던 겁니다. 왜 그럴까? 모르겠네. 그리고 그게 예수까지는 아니더라도 분명히 그 예수가 가르친 어떤 메시지들을 행한다고 저는 느꼈어요. 형을 보면서. 그렇지. 나도 그 어릴 때는 막 교회 존나 싫었어. 근데 결국에 지금 와서 느끼는 건 그냥 그렇게 사는 게 인간에게 유익하고 그러니까 나에게 유익해서 그냥 어렸을 때부터 그냥 강제 주입 당한 거가 모르겠네. 유익한지는 모르겠어. 그렇게 사는 게 유익한지는 모르겠는데 아무튼 어쨌든 어렸을 때부터 강제 주입 당해가지고 그렇게 된 것 같은데. 근데 모두가 만약에 그렇다면 모두가 그렇게 착하게 살 수 있다면 모두가 욕 안 할 수 있으면은 그게 저의 예로 들자면 저는 되게 단순하게 생각했던 게 저는 이걸 얼마 전에 며칠 전에 친구랑 이제 카페에서 이제 그 우리의 그 친구도 이제 같이 얘기한 친구도 음악을 하는 친구였는데 그 친구랑 얘기했던 게 그 친구가 이제 되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어릴 때 되게 뭐랄까 그 마음의 고통이 되게 큰 친구였어요. 근데 이제 그 친구가 이제 어느 날 어느 시점 그래서 저도 그 친구가 되게 아이고 이게 힘든 친구구나 되게 뭔가 극복할 산이 많은 친구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되게 어떻게 보면 안쓰럽게 생각하고 어떻게 보면 가끔은 좀 약간 애증으로 좀 미워하게 되고 나한테 뭔가 피해도 좀 주는 것 같고 그래서 되게 약간 멀리도 하고 그러기도 했는데 이 친구가 어느 날 갑자기 되게 그 멀쩡해지고 정신 상태가 건강한 상태로 어느샌가 갑자기 바뀌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된 것 같아서 그 친구를 오랜만에 만나서 제가 커피 한잔 하면서 물었어요. 너가 지금 내 생각에 너 엄청 건강해지고 좋아진 것 같다. 왜 그렇게 된 것 같냐?
라고 물어보니까 그 친구가 하던 말이 뭐냐면 자기가 갑자기 돌아보니까 자기가 어떤 뭔가 뭐 악하고 뭔가 슬프고 힘든 일을 겪고도 자기가 죽을 것 같지가 않다는 거야. 그러니까 뭔가 자기가 항상 내린 결론은 나는 죽어야 되는 사람이다 해서 아무튼 그런 이 감정들이 휩싸여서 살다가 어느 날 제가 깨달은 게 생각해보니까 이 심파극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 뭐 원피스나 나루토 같이 그런 거 우리가 그런 스토리를 심파극이라 그 친구가 보니까 내가 사는 세상에서 나만한 심파극을 지닌 사람이 없는 거야 자기 인생. 심파극이라 하면 슬픈 억지로 슬프게 감정 만드는 과잉을- 감정 과잉을 말하는 건데 네가 말하는 건 네. 심파극이 아니라 네. 뭐라고 얘기해야 될까? 뭐라고 얘기해야 될까? 그러니까 결국에는 만화? 약간 성장서사. 그렇죠. 그게 맞는 거죠. 성장서사라고 제가 하면 되죠. 말을 잘못했어요. 그 성장 서사를 봤을 때 나만큼 이 나락을 인생에서의 나락을 찍고 이겨내서 넥스트 스텝으로 도약을 할 줄 아는 그런 그 삶을 사는 게 이 삶을 사는 게 너무나 아름답다라고 자기가 느꼈대요 어느 순간. 그렇게 해야 굉장히 아름다울 것 같다라는 생각을 어느 순간 자기가 했대요. 그래서 자기가 가진 그 감정을 최대한 배제하고 내려놓고 집중하면서 살다 보니까 훨씬 자기의 상태가 전반적으로 너무 좋아졌던 거야 정신적으로. 그 친구는 그러니까 자기가 보지 못했던 모습인 거죠. 자기가 이걸 이겨내고 바뀌면 아름답겠다는 생각을 못 해봤던 거지 그 친구는. 근데 사실 저 같은 경우는 그 친구한테 항상 옛날부터 한 3년 전부터 얘기했어요. 그 친구 안 좋을 때부터 그 친구한테 어차피 인생은 그 그래프 이 구조상 영원히 안 좋은 순간만 있을 수가 없다 원래. 그러니까 원래 그렇다. 그래서 언젠가는 분명히 빛볼 날이 자연의 이치적으로 무조건 해가 뜨고 또 지듯이 그냥 당연하게 그런 거다. 저는 그랬거든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항상 그런 이 룰을 이해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뭔가 자연스럽게 어떻게 안 좋거나 부정적인 일들이 있으면 당연히 좋은 일이 있고 이제 뭐 이 결국에는 긍정과 부정의 변화가 자연스러운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아까 처음에 이제 지금 이거에 있어서 얘기하던 것도 어떻게 보면은 저는 자연스럽게 똑같은 것 같아요. 그냥 자기가 처음부터 그냥 믿고 그냥 그 주어진 게 그 사람한테 있지 않을까 어쩌면은. 그러니까 자기가 맨 처음부터 생각하던 게 그냥 약간 그게 뭐 일종의 기독교에서는 소명일 수도 있고 네네네네. 섭리 내지는 네. 뭐 숙명 같은 개념인 걸까요? 예, 그런 거지 않을까요? 그냥 각자 개개인마다 다. 그래서 그냥 이게 그냥 태어나면서 주어지는 무언가 후천적일 것 같진 않아요. 그냥 제 생각에는 뭔가 그냥 형이 그렇게 생각하셨던 그렇게 내가 왜 그럴까 한 것도 그냥 형이라는 그냥 그게 원래 태어나기를 그렇게 태어난 걸 수도 있지 않을까. 뭐 그럴 수도 있고 그래서 그냥 운명이고 그냥 모르겠네 그냥 정해져 있고 그냥 뭐 모르겠다. 아무튼 근데 이제 그렇게 해서 원래 사실 오늘의 대화를 하려고 했던 주제는 이 성에 관한 주제였는데 그래요? 성에 관한 했는데 성이 이제 남성은 여성에 대한 집착을 버릴 수 있는가? 남성은 왜 이렇게 에서 나 글자 눈이 안 보여. 그러니까 자연의 이치인데 그냥. 그러면은 근데 이 원진이 물어보더라고. 여성이란 그러면 무엇이냐고 물어보더라고. 여성은 여성이죠 남성은. 그러니까 네가 근데 그 여성을 왜 구분을 하려고 했던 이유가 뭔데? 그러니까 제가 어떻게 물어봤어요 정확히? 그러니까 그 어떤 여성을 얘기하는 거죠? 네가 이렇게 물어봤거든. 생물학적 여성을 얘기하는 거냐 아니면 뭐 어떤 그러니까 이렇게 물어봤었거든. 특정 그 프레임이 씌워져 있는 그러니까 우리가 여성에 대한 집착을 버릴 수 있는가에서 이 여성이 내가 아까 말씀드렸던 게 여성 전반인지 아니면 그 특정 개인을 지칭하는 것인지. 그러니까 우리가 그 아까 자연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김호님께서. 남성이 여성에 대해 집착을 하는 것은 김호님께서 말씀하신 건 자연. 내가 말하는 집착은 그러니까 실제 얘를 집착해야지 이게 아니라 그냥 왜 항상 여성을 쫓는가. 그거는 이제 리처드 도킨스가 되게 간념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지. 인간은 유전자의 생존 기계다. 맞지. 인간을 비롯한 모든 동물은 모든 식물까지도 그러니까 모든 생명체는 유전자의 생존과 번식을 위한 도구일 뿐이다. 그렇기 때문에 유전자의 명령에 따라서 유전자가 무슨 명령을 하느냐 성경에 보면 뭐 생육하고 번성하다 나오잖아요. 유전자가 내리는 명령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그래서 유전자는 그 살아남고 번식해라 섹스해서 이렇게 자손을 퍼뜨려라. 그러니까 최대한 퍼뜨리면 유전자에게는 제일 큰 이득이잖아요.
그러면은 그게 그냥 맞는 진리라고 가정을 하고 그냥 이제 유전자의 명령이 여성을 그러니까 서로 이성을 이제 좇는 정답이라고 가정하고 난 다음에는 그러면은 아까 전에 그 다음 네가 말하는 게 여성 개인을 얘기하는 건가 그러니까 여러 명을 얘기하는 건가에서 그 질문에 계속 말해줘. 사실 이렇게 일부일처제라는 것이 우리의 문명의 산물이지 그 자연적 본능의 소산은 아닐 수 있거든요. 당연히 아니지. 우리는 더 많은 바람을 피고 싶어하고 이건 뭐 남성 여성 할 것 없이 그렇다는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여성들도 다양한 남성들과 성관계를 하면서 살아왔다라는 뭐 그런 책도 본 적이 있었고요. 자연에서는. 근데 우리가 그럼 말하는 이 여성이 특정한 그 일부일처제의 그 파트너로서의 여성인지 아니면 우리는 이제 유전자의 명령에서 더 많은 여성들과 성적인 관계를 가져서 더 많은 자손을 퍼뜨리기를 요구하는 게 유전자잖아요. 그러니까 이를테면 칭기즈칸이 되길 요구한단 말이죠. 그렇지. 그러면 그 보편적 여성인지 그러니까 이게 이제 좀 궁금했어요. 나는 보편적 여성을 얘기하는 거지. 그러니까 보편적 여성. 결국에 그러니까 이것도 나는 괴로워. 왜 항상 남자들은 그냥 도대체 한 명의 여자로 만족을 못하고 항상 씨를 존나 뿌리고 싶어 하는가. 그걸 항상 절제하면서 살고 있어. 항상 참으면서 살고 있어. 그 괴로워. 그래서 그러니까 애초에 이 질문을 하게 된 이유가 원준이랑 그때 뮤비 촬영 때 만났는데 다음에 또 얘기할 거리가 되게 재밌는 사건이 하나 생겼다 이랬어. 우리 가게에서 어떤 손님이 남자 손님이 스웨디시를 간 거를 여자친구한테 걸린 거야. 문자 내역이 걸려가지고 근데 그 남자의 그러니까 전 여자친구의 친구들이 우리 가게 또 손님들인데 와가지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한 거야. 그 친구 스위디시 간 거 걸렸더만 저 안에 있대 이러면서 막 놀리고 이러는 거야. 그래서 내가 그걸 왜 놀리지? 내가 이랬어. 너네는 그 놀리는 이유는 뭐야? 그러니까 그러면은 그게 좋다는 거야? 뭐라면서 그게 뭐 좋다는 거야? 그러니까 갑자기 내가 좀 떠오른 거지. 그래서 얘기를 많이 했지. 그 친구한테. 이게 상처받지 않으려고 하는 거다. 너네를 여자를 진심으로 사랑했는데 너네 다 떠났잖아. 떠나고 너네 상처 준 남자 없어? 네 군대 가기 전에 네가 군대가 기다리겠다고 하고 더 버린 적 없어? 아니면은 그런 적 없어? 상처받아서 그 사람들과는 그냥 거래를 한 거고 상처를 받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남자들이 선택을 하게 된 것이다. 그거를 선택하게 된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내 성매매 치고 납시였고요. 이러면서 나는 또 조롱하고 그랬어. 그래서 너도 갔을 거야? 이러면서 말은 안 했지. 그래가지고 그러면서 간다 안 간다 얘기하고 이러면은 또 이러면은 이제 또 사회적 그냥 너 또 그거 해버리니까 매장 해버리고 그거 해버리니까 아무튼 그래가지고 어쨌든 그러면서 갑자기 생각이 딱 든 거지. 이거 나중에 좀 얘기 나눠보면 재밌겠다 한 게 왜 여성들은 성매매 극단으로 하는가, 역캠 이런 거에 왜 극단으로 하는가. 그리고 그게 그러면은 과연 이제 그게 잘못된 것인가, 아니면은 잘못된 게 아니라면 왜 우리는 수치스러움 느끼고 함부로 이렇게 어디 가서 나 스위디시 오늘 갔다 왔어 이렇게 얘기를 하지 못하는가에 대해서 첫 번째 질문으로 그럼 이제 여자를 그러니까 만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그때 얘기를 나눴었잖아. 한번 그때 이제 나는 너무 그때 그 대화가 너무 웃겼거든. 우리 대화가. 그러니까 여자를 만나기 위해서 네가 어디까지 해봤는지 하면 네의 개인적 경험담을 좀 얘기해 줄 수 있나? 그러니까 내 내면에 그런 게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칭기즈칸 꿈나무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그 현실과는 별개로 정말 무한히 많은 이 세상에 여성분들께서 가진 그 고유의 아름다움을 탐사하고 싶다. 이건 거의 지적 호기심인 거예요. 이분들과 뭐 성적인 욕구를 떠나서 이분들의 그 어떤 고유의 제스처라던가 이 모든 것들을 하나하나 수집하고 알고 싶다는 그 욕구가 저는 있습니다. 지적 욕구일 것 같아요, 거의. 근데 그게 어떻게 보면 이제 원준이 안에 칭기즈칸 꿈나무일 텐데, 그러니까 원준 칭기즈칸일 텐데, 근데 그것과 싸우는 것이 저희 20대 내내 그 고된 투쟁이었습니다. 지금도 뭐 어떻게 보면 늘 싸우고 있습니다. 예, 그 칭기즈칸의 명령에 거부하는 게 지금 내가 앞으로 해나가야 될 삶의 과제가 아닌가 싶을 정도로 이건 나한테 되게 중요한 어떤 삶의 당면 과제라고 생각을 첫 번째로 하고 있어요. 그리고
뭐 여미새 이런 말 쓰잖아요. 뭐 여자의 미친 새끼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얘기를 볼 때마다 내 얘기를 하는 거구나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내가 여미새다. 근데 틴더에서 내가 실제 틴더 중독자 생활 한번 이렇게 한때 한 적이 있었는데 이 틴더에서 그 여미새 생활 하던 시절에 거의 이제 나중엔 틴더 상담사가 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매뉴얼 때문에 다 가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분들이 뭐 이분들의 뭐 말을 뭐 들어주고 이런 걸 다 떠나서 이분들께서 무슨 말 하면 무슨 말을 이제 어떻게 대응한다는 게 다 이제 정해져 있습니다. AI 상대방 측 얘기하는 거지. 상대방 여자가 상대방 뭐라고 얘기하면은 네. 답변이 정해져 있는 정해져 있는 걸로 정말 거의 그냥 그거는 제가 볼 때는 뭐 호감의 표시나 이런 걸 다 떠나서 되게 비겁한 뭐랄까요? 구걸이었던 것 같아요, 내 생각에. 그 정확히 그런 게 남자들은 이제 여자들이랑 성관계를 하기 위해서는 진짜 싹싹 빌어야 될. 거의 그러니까 진짜 내가 거의 뭐 무릎 꿇고 고개를 그러니까 그 앉은 핸드폰에서 이렇게 치다가 타자를 치다가 그냥 넙죽 절하고 싶은 그런 심정이었어요, 나는. 정말로. 그래서 거의 그렇게. 그러니까 그러면서 되게 분노했어요, 내면에서. 날 애걸하게 만드는 이 사람에 대한 엄청난 분노와 맞지. 그 증오가 치밀었고 그 증오 때문에 난 굉장히 괴로웠어요. 그 증오를 가진 내가 너무 미웠어요. 맞다. 그러니까 이 칭기즈칸이 뿜어져 나오면서 발산되는 이 칭기즈칸이 날 증오로 물들였단 말이죠. 그래서 이 여성 혐오에 물든 나를 계속 보는 겁니다. 맞다. 절하는 나. 맞다. 싹싹 빈다. 나는 근데 또 그 치욕을 너무 사랑했습니다. 그 수모가 너무 사랑스러웠어요. 사랑하고 또 그것이 너무 혐오스럽고 이 간극 또한 너무 나의 그 도파민을 자극했던 것 같아요. 아무튼 그렇게 또 이제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틴더가 그 남성 비율이 거의 97% 이렇게 된대요. 그러니까 3% 여성과 97% 남성이 그 자료가 맞다면 정말 뭐 반에 한 30 몇 명 있고 남자가 여자 한 명 있는데 이 한 명을 두고 계속 경쟁하는 시스템인 거예요. 그렇지. 그러니까 남성은 그 와중에 더 비굴해질 수밖에 그렇지. 없고 더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고 땅바닥을 기어다닐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 위에서 이제 여성분들이 이렇게 철령인 날아다니시는 이제 그런 시스템인 것 같아요. 그 와중에 그럼 내가 연애 시장에서 경쟁력이 있었냐면 그게 또 아니었습니다. 왜? 그러니까 연애 오적이라고 내가 표현을 하는데 나는 이제 연애 오적이라고 있었어요. 지금도 이제 지금 이런 여자친구가 있긴 한데 연애 오적은 계속 갖고 있습니다. 연애 오적이 첫 번째로 이제 무직, 난 이제 구직 의사가 없습니다. 두 번째로 이제 무알콜, 술을 아예 안 마십니다. 제가 10년 동안 한 번도 안 마셨거든요. 그리고 무학력, 제가 고졸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단신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키가 171 이렇게 되는데 이게 전 엄청 좋아합니다. 내 키를. 이 내 단신이 너무 사랑스러운데 이게 또 연애 시장에선 다릅니다. 막 틴더 같은 데 넘기다 보면 180 안 되시는 분은 말 걸지 말아주세요. 이런 거 좀 많아요, 생각보다. 그럼 말 못 거는 거예요. 뭐 내가 171인데 누가 말고 180 말 걸지 말라는데 죄송합니다 하고 바로 근데 180 안 되면 말 걸지 말아 이런 거 보면 또 증오심이 치밀어 오르는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진짜 이게 뭐 내가 선택한 게 아니야. 그러니까 뭐 아무튼 이제 이렇게 연애 그러니까 나머지 하나는 좀 더 프라이빗한 거여가지고 썸 타시는 분한테 또 바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아무튼 이 연애 오적을 갖고서 틴더에서 그러니까 연애 오적이 있기 때문에 또 어떻게 보면 틴더도 간 거겠죠. 다른 데 들어가지 못하고. 그럼 여기서 또 궁금증. 그럼 현실 세상에서도 어쨌든 네가 그 완전히 집거 생활을 하는 게 아니라 알바도 하고 맞습니다. 뭐 운동도 가고 이러면은 현실 세상에서도 여자를 만날 수도 있잖아. 틴더 말고 현실 세상에서도 만나게 된 그런 과정들이 있었나? 맞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스스로 이 원준이의 20대 그리고 이제 30살이 된 지금까지 너무 대견한 부분 중에 하나가 이 연애 오적이라는 엄청난 짐을 지고 짊어지고서 꿋꿋하게 연애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왔다라는 거. 그럼에도 그 공백은 있었지만 연애에 성공해왔다는 게 너무 이제 대견한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연애계의 선인장이다. 선인장 왜? 네, 그 척박한 상황에서 기어이 생존하고 지리네. 근데 나는 그거는 생장해 나가는 선인장처럼 내가 그런 삶을 살아온 게 아닌가. 니는 연애 오적이라고 얘기했는데 실제로 이 세상 다른 남자들에게는 그러니까 10가지 20가지 그러니까 니는 그 와중에 다른 장점들이 또 있었어. 다른 장점들이 있는데 진짜 최하층들이 또 있어. 진짜 심연이 또 있어. 심연. 그러니까 연애 그러니까 누구라고 얘기는 안 했는데 내 친구가 있는데 내 친구 우리 동갑이겠지 30살이겠지. 섹스라는 걸 한 번도 안 해본 사람이 있어. 지금 섹스라는 거. 야스라는 거를 한 번도 안 해본 사람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어느 경제까지 왔나? 아예 포기해버렸어. 야스에 대한 집착 자체가. 그러니까 근데 그건 내 비워진 건가요? 네. 비워졌는지는 몰라. 네. 근데 내가 걔네 집에 한번 자러 갔어. 근데 딸 휴지가 존나 많았어. 그 씨발 치고 살아. 그러니까 걔가 없었어. 그러니까 걔가 그러니까 어디 회사 갔는데 내가 서울에 그때 집 없을 때였어. 그러니까 여기 이런 거 없을 때였어. 그러니까 잘 곳이 없어서 일단 거기 갔어. 갔는데 딸 휴지 있는데 괜찮냐 이랬어. 상관없다고. 난 원래 옛날에 대학교 때 친구인데 걔네 집에 가면은 이제 화장실 막 이런 거 막 지저분하고 이러면 내가 치워주고 막 그랬었거든. 딱 자기 잘 곳만 내가 떠놓고 쓰레기로 다 이렇게 있는 그런 삶을 사는 애였어. 그러니까 아무래도 연애도 못하고 했는데 그러니까 이 친구는 야 성에 대한 그거가 아예 통달해버려. 나 여자 만나고 싶은 욕구가 거의 없는 것 같네 했는데 딸 휴지가 존나 많았어. 그 말은 성욕이라는 건 있는데 실제 사람이 여자를 만났을 때 만나는 거에 대해서 아예 포기를 해버린. 근데 생각보다 이런 젊은이들이 많더라고. 아예 그냥 여자 만나는 거 자체를 포기해버린. 그냥 여자 만나도 그냥 상처만 받고 뭐 그러니까 시간이 오래되니까 그 불씨 자체가 칭기직한 불씨 자체가 없어진 거야. 근데 그거 우리의 꿈이잖아. 칭기직한 없어지는 게 내 꿈이거든. 그러니까 난 진짜로 거세하고 싶다는 생각을 항상 진짜로 할 정도로 너무 괴롭고 네가 말한 그 증오감과 괴로움 항상 느끼거든. 느끼고 근데 나는 최근에 들어서는 확실히 그걸 느꼈다. 칭기직한의 줄어듦. 그러니까 확실히 남성 호르몬이 덜 나오나 봐. 그러니까 승연 칭기직한이 조금 이렇게 옅어진 느낌을 느끼. 약간 작아진 느낌일까요? 그러니까 확실히 30세가 되니까 그 옛날에 사촌 형들이 그런 얘기할 때 안 믿었어. 야 앞자리만 바뀌어도 이 다 얘네랑 다르대 이러면서 아닌데 와 지금 나는 너무 괴로운데 삶이 너무 괴로운데 오로지 그 하나 이유 때문에. 그런데 실제로 느껴 지금 약간 줄어들었어. 줄어들고 여성에 대해서 상당한 이렇게 막 물론 뭐 쳐다야 볼 수도 있지. 근데 그러니까 거의 그런 이 욕구가 좀 많이 줄어들었다. 줄어드니까 좀 컨트롤할 수 있게 되고 뭐랄까 모르겠네. 그래도 아직도 그 괴로운 거는 괴로운 거는 그대로긴 하지. 어찌됐든 그렇게 하면서 여자를 만나기 위해서 어떤 노력까지 해왔는가 해서 뭐 틴더 썰이 있고 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나는 주로 나는 거의 다 헌팅이었던 것 같아. 헌팅. 그러니까 그냥 진짜로 그냥 틴더는 난 한 번도 안 써봤거든. 나는 또 양반병 있어가지고 사회적 체면 막 그런 거 존나 신경 써가지고 그리고 그게 열이 받는 거지. 내가 왜 굽신굽신거리고 왜 그걸 해야 돼 하는 게 거기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잖아. 네 맞습니다. 그리고 나는 또 거기서 나는 채팅하는 거를 진짜 잘 못해. 채팅하는 거 손가락도 아프고 채팅하는 거를 나는 약해. 그래가지고 틴더는 한 번도 안 해봤는데 현실 세상에서 술집이라든가 그러면 말을 걸는다든가 거기서 똑같이 굽실굽실 빌고 어떻게든 제가 당신을 위해서 오늘 광대가 되어드리겠습니다 하고 그거는 사실 그러니까 진짜로 그냥 거의 사업계획서 수준이지. 사업계획서 어떻게 내가 오늘 그거 당신을 재밌게 해드릴 거냐면요 첫인상도 중요하고 면접도 딱 보고 그렇지 거의 그 정도지. 그렇게 해가지고 근데 거의 그런 식으로 해서 만났던 것 같네. 그러고 나서는 근데 이제 가게를 하고 나니까 그거에 대해서 어떤 뭔가 그 이치를 뭔가 딱 봐버린 느낌? 뭔가 봐서는 안 되는 여성들의 그걸 봐버린 느낌이 드는 게 그러니까 우리는 그러니까 막 여성은 항상 대하기가 어렵고 막 이렇잖아. 어떻게 굽신굽신 근데 그니까 어떤 그 보면 안 되는 그 뭐 치부랄까요? 치부까지는 아니야. 치부까지는 아니고 그러니까 막 이면? 이면을 봤어. 이면을 보는 게 결국에는 그냥 똑같아. 그냥 여성들도 다 남성 원하는데 단지 그러니까 그 순간에 내를 원하지 않았던 거, 그 순간에 니를 원하지 않았던 거고, 그리고 그냥 내가 그냥 그 자의 성에 차지 않았을 뿐인 것이고 항상 마음속으로는 그러니까 남성이랑 똑같고 똑같이 그걸 원하고 성욕은 똑같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임신의 위험이 있고 사회적으로 이렇게 좀 조심해야 되는 그런 세뇌 당해가지고 참는 것이고 우리한테 베타적인 것이 아니다. 베타적. 차은우에게는 항상 마음이 열려 있었다. 그러니까 언제든지 괜찮은 사람이 오면은 언제든지 마음이 열려 있고 그리고 그거를 이제 그러니까 항상 결국에
내가 하는 일이 섹스 장사인 거잖아. 여기서 이성 간의 만남을 성사시켜줘야 되잖아. 그쵸. 그거 보니까 그거는 항상 나한테 막 괜찮은 남자 없냐 이래. 이젠 그 사람에게 나는 이성이 아니라 그러니까 이성이 아니라 나에게는 그 사람한테는 친구가 된 거야. 우리 가게 손님들한테는 이성적 상대가 아니라 물론 이성적 상대긴 하지만은 그러니까 오히려 나에게 그러니까 괜찮은 남자 없나 이런 걸 계속 물어보는 거야. 그래서 내가 놀랐지. 아니 씨발 우리가 맨날 그렇게 헌팅하러 다니고 틴더에서 찾고 이럴 때는 흥칫뿡 하다가 왜 이런 데 와서 결국 너네도 남자 찾는 거야? 남자 찾고 이러는 건데 그러니까 마음에 안 드는 거지. 대부분의 그냥 한 남들은 마음에 안 드는 거고 뭐 대부분 그냥 평범남은 마음에 안 들고 극소수의 그렇지. 성적 매력을 그렇지. 독점한 이들. 그렇지. 그게 아니더라도 여러 가지 그 사람들마다 이제 보는 게 다르니까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어찌됐든 그런 거를 그런 욕구를 여성들이 막 그런 욕구를 막 표출하는 거가 일반 남성들이 사실 보기가 드물잖아. 나 좀 너랑 좀 자고 싶다 아니면 이렇게 함부로 잘 얘기 안 하잖아 여성들이. 근데 거기서 나랑 자고 싶다고는 아니지만 남자랑 오늘 어떻게 놀고 싶은데 나를 놀게 해달라라는 표현을 많이 듣고 이렇게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그 대부분 여기서도 이게 좀 그거 확증 편향일 수도 있는데 우리 가게에 오는 사람들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오는 사람들이니까 그런 거지 모든 여자들이 그렇다는 건 사실 아니긴 하지. 그런데 결국에는 그러니까 어찌됐든 근데 우리가 되게 그냥 별로 뭐 남성과의 뭐 그런 부분에서 집착을 안 할 것 같고 그냥 평범하다고 하면은 좀 안 좋아할까? 평범한 여자는 남자를 잘 조심해서 만나야 된다 이렇게 뭐 받아들일 수도 있어서 안 좋아할 수도 있을 것 같은 여자들이 내 기준에서는 어쨌든 그냥 평범해 보이는 여자도 알고 보니 존나 홀니하고 뭐 그런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미지랑 매치가 안 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그러니까 내가 그런 이면을 봤다니까 여성을 막 신성시하고 막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뭐냐면은 그런 식으로 교육을 받잖아. 여성을 잘 대해야 되고 여성은 생명을 일체를 하는 아주 귀중한 그리고 여성을 신성시하고 어떻게들 공주님 오늘 어떻게 제가 재밌게 해드릴까요 뭐 이랬는데 아니네? 씨발 다 똑같은 그냥 다 똑같은 백정들끼리 그냥 대단한 척 하고 있었던 뭐 이렇게 느껴지고 이러니까 그래서 뭔가 그 이후로는 가게를 차린 이후로는 뭔가 그런 여자를 만나기 위해서 굽신굽신까지는 안 하게 됐어. 그러니까 내가 왜 그러니까 그러고 내가 왜 막 어느 정도까지도 갔냐면 막 증오감에 가득 차가지고 저런 저같이 한 여자들한테 내가 왜 굽신거려야 돼? 뭐 이런 생각도 들고 그래서 어느 시점 이후로 그렇게 하고 나니까 마음을 약간 그렇게 바꾸니까 마음 한켠에는 그래도 있지만 그런 식으로 의식적으로 그런 생각 넣는 거지. 계속 내가 더 고가치야. 저 사람은 저 가치 하는데 내 정자 줄 수 없어.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되게 새침대기로 변했구나. 그렇지. 오히려 그런 식으로. 승기직하니, 그러니까 승현 칭기직한에서 승기직한이라고 하면 승기직한이 되게 지금 시무룩했구나. 오히려 그런 식으로 스스로 그리고 그렇게 하면은 지금 예를 들어서 막말로 예를 들어서 정자 교환식을 했어 여성과. 근데 나 애인 있으니까 그러면 이 애인이 슬퍼할 거니까 이 애인과의 관계를 지키는 게 나에게 더 이득이다라고 한다면은 그러니까 안 하는데 그래도 마음속에 항상 이렇게 뭐야 와 정말 이 아이에게 밥을 잘 줄 것 같은 여성이 있고 아이를 잘 낳을 것 같은 그런 섹시한 여성이 있다든가 이러면은 항상 그런 자극이 되지. 자극이 막 오고 뭐 이렇게 뭐 여성들이 막 미치겠네라고. 근데 의식적으로 조절하는 게 아무튼 아직도 힘들고 아무튼 여성을 만나기 위해 그런 행동까지도 해봤다 이거지. 어쨌든 나 같은 경우는 거의 다 헌팅 베이스. 길거리 헌팅은 아니고 술집. 거기가 나는 남자들한테도 얘기하는 게 거기가 제일 난이도 낮다고 생각해. 술집이. 제일 높지 않나요? 나는 제일 낮다고 생각해. 예를 들어서 틴더다. 그러면은 둘 다 제정신 틴더라면 이미 제정신이 아닐 수도 있어. 이미 그냥 홀리해진 상태 이렇게 그냥 서로 이 상태일 수도 있고. 근데 길거리에서 하는 거는 나는 그냥 극악 난이도라고 생각해. 지금 내가 바로 삼성전자에 입사하는 확률? 그러니까 그건 말도 안 되잖아. 그럼 갑자기 삼성전자 똑똑 들어가서 저 채용시켜주세요. 안 채용시켜줄 거잖아 당연히. 근데 술집이라는 공간은 일단 술 먹고 정신 살짝 반 IQ 떨어진 상태에서 그리고 뭔가 이슈 대화의 건덕지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은
그래서 나는 내가 술집을 하고 싶은 꿈이 있거든. 그 가게 말고 클럽 말고 네. 소주집. 그럼 나는 이렇게 대화 주제를 칠판에 적어줄 거야. 칠판에 오늘의 대화 주제는 오늘 토론 주제를 이렇게 대화를 해줄 거리를 만들어준 거지. 그런 식으로 해서 아니면 메뉴판을 재밌게 만든다던가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대화를 할 만한 그리고 자리도 그 사회적 거리가 강제적으로 가까워졌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하다 보면 말도 걸 수도 있고 뭐 이게 나는 술집이 난이도 제일 낮다고 생각하거든. 근데 그거는 기본 서류는 합격을 해야지. 예를 들면 기본 외모가 뭐 좀 괜찮다든가 아니면 샤워는 좀 하고 뭐 좀 뭐 그 정도 하고 그래서 그러고 가야지. 냄새 풀풀 나고 뭐 노가다 한 그대로 오고 이러면은 당연히 안 되지. 그런 어쨌든 그래서 나는 채팅으로 여자 만나는 거는 내한테는 진짜 극악 난이도. 그냥 애인하고 채팅하는 것도 난 난이도가 높거든. 아 뭐라 말해야 되지? 할 말도 생각도 안 나. 근데 모르는 사람이랑 할 말도 생각 뭐라 말해야 되지? 님 님 이런 말 해도 될까? 보세요 이런 거 말고 보보가 이 말고는 생각이 안 나. 그냥 아 씨발 님 몸사 가는 그냥 어차피 내가 틴더에서 바라는 거는 그거밖에 없잖아. 이 사람한테 바라는 거는 그냥 내가 무슨 뭐 그냥 어떤 내 인생의 파트너를 찾는 게 아니라 내가 그냥 딸감 찾는 거잖아 거기서. 아니 근데 나는 또 되게 놀랬던 게 틴더가 나는 그 인식이 되게 그렇게 돼 있잖아요. 좀 저급한 앱처럼 되어 있는데 그렇지. 내가 틴더 상담사가 된 이유가 이분들이 실존적 고민을 다 적어놓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내 삶의 의미는 뭘까요? 부터 시작해서 정말 가장 근본적인 문제들 어떻게 살 것인가 왜 살아야 하는가 나의 고통의 이유는 무엇인가 이런 질문들을 나한테 막 던지는 거야. 똑같은 고민을 하는 거네. 그러니까 나는 그게 되게 놀라웠어요. 틴더 안의 인문학. 틴더 인문학. 틴더 인문학의 선구 주자가 되었어요. 나는 한번 진짜로 그거를 그래서 내가 지금 블로그에 그 틴더로부터 시작된 이야기를 지금 쓰고 있어요. 근데 그 이야기에 담겨 있는 이 고민들이 사실 틴더에서 이 실존적 고민들을 마주한 후에 나는 되게 놀랐던 거예요. 여기가 그 섹스의 지평이라고 생각했는데 섹스 태평양이라고 생각했는데 의미의 그 뭐랄까요? 사실 대지였다. 의미의 대지였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막 그러니까 가장 말초적일 것 같은 틴더에서 가장 고매한 종류의 토론이 이어지고 있었다라는 걸 난 느꼈단 말이야. 니만 토론하고 있던 거 아니야? 남들은 도보가 이러고 있는데 몸사 좀 이러고 남들은 다 야사실 다 이러고 있는데 뭐 모르지 아무튼. 그래서 아무튼 그 틴더 인문학을 그때 시작을 하게 됐어요. 의미의 대지를 발견하고서. 의미 되지. 예, 그게 이제 나의 어떻게 보면 전략이었을 수도 있고. 그래서 그 매뉴얼대로 그냥 계속 가는 겁니다. 계속 상담해 주는 거예요. 뭐 우리가 어떤 게 힘드셨습니까부터 시작해서 쭉 가서 이제 나는 성능률이 되게 낮았어요. 그러니까 사귄 적은 한 번도 없고 또 그걸 오프라인에서 만나는 건 훨씬 어려운 난이도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틴더에서 카카오톡으로 넘어가야 되고 카카오톡에서 오프라인에서 만나서 약속을 잡아야 되고. 그러려면은 나는 그 과정이 굉장히 지난합니다. 그거는 하나의 사업이야. 그거 하느니 사업 하나 하는 게 나아. 틴더 사업가였던 거예요. 네, 틴더 인문학 사업가가 난 됐던 거예요. 와. 그래서 나는 그래서 내가 정말 내가 혐오스러웠던 게 뭐였냐면 내가 입으로는 욕을 하면서 손으로는 너무 감사합니다. 뭐 이런 걸 쓰고 있는 거예요. 시발년 이러면서. 그러니까 뭐 입으로는 뭐 온갖 그 육두 문자를 남발하면서 손으로는 와 너무 멋있어요. 너무 대단하세요. 그런 생각하시다니. 너무 대단하세요. 용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용. 그러니까 그 막 용체 이런 걸 쓰면서 입으로는 막 온갖 그런 다 하는 거예요. 그런 내 모습을 너무 싫은 거예요. 내 귀에 들리는 이 욕설의 소리가. 그때 나는 여성 혐오가 이런 거구나. 내가 이 시대에 제일 가는 한남이구나 라는 생각을 나 진짜 많이 했어요. 그럴 수밖에 없지. 어찌됐든 뭐 근데 나는 그 어쨌든 네가 그 아직 20대 초반이다 이가. 맞습니다. 근데 나는 내가 20대 초반일 때 그 신기적한 존나 그거일 때 누군가 옆에서 이런 얘기를 해줬으면서는 정말 고마웠을 것 같아. 그러니까 내가 어차피 하고 있는 고민에 대해서 미리 한번 고민을 한 사람들이잖아. 결론도 보이잖아. 결론적으로 이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씨발 오늘 딸 안 치고 틴더 한번 해볼까? 라고 했을 때 틴더 핀드 박사의 후기도 있고 오늘 술집 가서 헌팅 한번 해볼까? 헌팅맨. 그러니까 클럽 가볼까? 클럽 사장이 있고 클럽 가고 결국에는 그런 고민에 대해서 그러니까 나는 아주 그 뭔가
우리의 대화를 통해서 네가 얻는 게 있었으면 좋겠어. 아, 네, 저 지금 그래서 죽 닦고 3개 듣고 있잖아요. 그래. 죽 닦고 지금 경청 중이잖아요. 그러면 혹시 이제 키모엘님의 뭐 연애 이야기라던가 키모엘님의 또 워낙 아티스트니까 그걸 또 예술로 승화시키고 계시잖아요. 아 근데 저의 개인적인 상의를 얘기하면 저는 이제 제가 추구하는 예술에는 아직 그게 그러니까 여자나 이제 성적인 그쪽은 많이 멀어요. 제가 보니까 한 번도 없었어. 네, 저는 한 번도 없어요. 여성 성에 관한 노래가 하나도 없었어. 그런 오로지 얘기나 성공뿐. 하지만. 오로지 성공 아니면 왜냐면 하나님. 네, 제가 추구하는 그 이야기나 그런 게 그쪽이랑은 많이 먼데 제가 생각하는 저에게 그 가장 제가 생각하는 음악의 산이 있다면 이 산에 그 정상의 가장 직전에 있는 단계가 그 이야기들이죠. 그거를 한번 무조건 그게 제일 하이 레벨 직전에 있는 곳이라서 언젠가 제가 무조건 정복하고 넘어가야 할. 왜냐면 저는 음악에 제 그대로가 또 담기기 때문에 그거를 한번 정말 제가 남들은 전혀 상상하지 못할 초월적인 이야기로 한번 제가 담아보고 싶은 욕구가 있어요. 왜냐면 제가 정말 존경하는 아티스트들이 그 지점을 너무나 멋있게 자기의 커리어로 남겼던 사람들이라서 뭐 카니에라 할지 아니면 창모라 할지 그런 사람들이 이제 그 부분을 너무 잘 남긴 사람들이라서 일단 근데 그래서 저는 뭐 일단 솔직히 말하면 급하게 생각 안 해요. 그냥 어차피 인생 길고 그냥 자연스럽게 찾아올 것이나 물론 내가 노력하고 싶은 시즌이 있고 그러면은 뭐 당연히 자연스럽게 막 이렇게 지금은 근데 발광하는 때가 아니라 가지고 딱 그래서 내가 키모를 진짜 고평가하는 게 우리가 이 나이 때는 어떻게든 만나려고 어떻게든 진짜로 그러니까 과장이 아니라 나는 어떻게든 만나려고 그러니까 그냥 뭐 막 진짜로 여기 있으면은 그러니까 그냥 그 인스타에 나오는 것처럼 번호 뭐야 놀러 거의 그 정도였어. 여기서 그 약간 그런 거 있어. 친구들한테 과시 나 이 정도로 대범한 녀석이야 뭐 이런 거 대범한 녀석. 너 대범한 녀석이구나. 한잔 하실래요? 싫어? 꺼져. 한잔 하실래? 거의 그랬어요. 내가 보여줄까? 된다고? 안녕하세요. 그러면 다시 또 수줍어져. 되면은 수줍어져. 안녕하세요. 그쪽. 근데 그 약물, 마약에 취약해서 술 먹고, 하면 해주고, 그리고 집 가서 아무것도 못하고 집 가서 달치는 거지. 그리고 그러니까 그렇게 어떻게든 여자를 만나기 위해서 그랬는데 얘랑 나는 자주 놀거든. 자주 놀러 가고 이러는데 그거가 상당히 초월적인 우리가 원하는 그 모습이 보일 때가 있어. 아니 여자 어떻게 20대 초반에 이런 경지에 이르셨나요? 그게 아니라 일단 약간 저 같은 경우는 일단 그게 있어요. 그러니까 저라는 그러니까 이제 키모에를 제껴놓고 어차피 저를 모르는 사람들은 저를 딱 그냥 보면은 일단 그게 있어요. 일단 지금 시대상에 맞지 않아요. 제가 그 여성들이 원하는 이제 그 성적 그 지향 때문에 제가 외면적으로 맞지 않는다는 걸 정확하게 알고 있어요. 제가 가지고 있는 뭐랄까 무기나 이런 재능들이나 아니면은 막 사실 그리고 노력을 하려면 뭘 해야 되냐면 제가 원하는 제 신념을 갖고 있는 이거를 반하는 광대 행위를 해야 돼요. 근데 저는 그게 또 자신이 있어요. 저는 광대 행위에 존나 자신이 있지만 그거를 내가 원하는 내 모습이나 내 신념을 내려놓으면서까지 이렇게 에비수 씨발 책장 청청으로 존나 그냥 내가 생각하는 씨발 멋있는 존나 멋있는 책장을 입고 베르사체 선글라스를 쓰고 그런 행위를 보이는 게 말이 안 돼. 저는 남들은 그렇게 하고 내려놓고 한다는 거지. 네, 그러니까 그게 대단하다는 거야. 저는 그게 안 돼요. 저는 나는 오늘 씨발 머리 존나 그냥 진짜 어제 이야기니까 어제 블루로 갔는데 난 씨발 다른 한남들 씨발 어떻게든 여자한테 잘 보이려고 씨발 그냥 존나 깔끔하게 막 슬랙스 입고 그냥 구두 같은 거 신고 이렇게 했는데 나는 그냥 바지 존나 내려 입고 그냥 내가 생각하는 간지대로 그냥 내 머리 올려 입고 그냥 베르사체를 쓰고 있고 이거 입고 그냥 나 그냥 이러고 있다. 술 한잔 하면서 난 씨발 그냥 지금 내 보스랑 같이 자리하고 있다. 이건데 여기서 내가 광대행위를 보이면서 이렇게 여자애들한테 노력을 하는 게 심지어 그러니까 그게 될지 안 될지도 심지어 그러니까 이것도 계산이죠 사실. 이 계산을 내가 따져가면서 불필요한 힘을 그러니까 불필요한 힘을 쓸 필요도 없을 뿐더러 그리고 이거를 제가 21살 때 한 번씩 이렇게 노력을 해본 적 있어요. 오늘 막 이렇게 클럽에서 좀 하고 싶은데 노력을 하고 싶은데 이런 생각을 해서 막 해본 적도 있어요. 광대행위 해보이고 심지어 이제 막 누가 형좀 오늘 너 좀 해야지 이러면서 막 어떤 형이 이러면서 막 해야 된다 이러면서 심지어 여자애들 한 네다섯 그 형이 이제 좀 이제 능통한 형이었어요. 그 클럽 컬처에. 그래서 막 네다섯 명씩 모아가지고 이제 심지어 남자가 더 적은 테이블이었어. 심지어 그렇게 막 한 적도 있는데 그냥 거기서 너 뭐하냐? 넌 뭐하는 사람이냐? 이러고 나 그냥 일단
아니 이 여자랑 섹스를 하기 전에 이 사람을 모르는데 어떻게 약간 그런 것도 있었고 얘라는 사람을 모르는데 일단 얘가 뭐 하는 사람인지 어떤 사람인지 그러니까 그것부터 좀 알고서 이렇게 하고 싶은데 다들 템포가 내 생각에 또 너무 빨라. 제 생각에 세상의 템포가 너무 빠르다. 그래서 뭐 그래서 저는 그렇습니다. 근데 일단 저의 그거는 일단 그렇게 노력을 하기 이전에 저의 좀 제가 생각하는 더 하이밸류의 가치가 좀 있다. 제 셀프 안에. 네. 근데 그러면 궁금한 게 키모님은 그런 그러니까 나의 신념을 내려놨을 때의 네. 네. 내 모습을 감내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아, 네. 그러니까 그게 너무 힘들 것 같아요. 너무 힘들 것 같아요. 그게 내가 느낀 게 예술가적 기질이 강한 애들이 네. 확실히 그런 성향이 강하더라고. 자기가 예. 생각하는 자기 철학이라든가 예. 자기의 그러니까 비춰지고 싶은 모습이라든가 자기의 예. 이상적인 자기 신념이지 그거가 거의 뭐 하나도 못 꼽히더라고. 예술가적 기질이 강한 애들이 그래가지고 그래서 그런 애들이 예술가가 되는구나 이 생각이 들더라고. 우리는 나는 꼽혔어. 나는 꼽히고 광대도 하고 정말 멋있게 탁 하고 광대 해줘. 광대 해주고 오늘 멋지게 머리도 감고 딱 꼬치도 씻고 그리고 광대 딱 해줘. 그러니까 했는데 근데 한 번은 그랬던 경험이 있어. 그래가지고 나는 원나잇을 한 번도 안 해봤거든. 원나잇을 한 번도 안 해봤는데 원나잇을 해보는 게 내 꿈 중 하나야. 근데 그 우리가 그 SCR이라고 아무튼 어디 내 꿈의 무대 중 하나야. 거기서 내가 DJ를 했어. 근데 반응이 좋았어. 그래가지고 와 오늘 기분 너무 좋다. 내 꿈을 이뤘다 이랬는데 그리고 이태원에 어디 클럽에 갔어. 클럽에 갔는데 어떤 여자가 너를 딱 붙잡으면서 같이 술 먹으러 가자고 이러는 거야. 말도 안 되는 상황이잖아. 그건 사실 그냥 삼성전자에서 입사해 주십시오 이거잖아. 근데 나에게도 드디어 이런 일이? 그러니까 그게 내가 말하는 원나잇은 진짜로 그러니까 막 굽신굽신 막 해가지고 낑낑낑낑 돼가지고 어떻게 모텔 입성이 아니라 진짜 그냥 반갑소 딱 하고 바로 모텔 그러니까 그런 세상 장군처럼 그야말로 친기직한처럼 그렇지 그런 게 내가 생각하는 그런 원나잇이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진짜 유전적 단위로 바로 오케이 해가지고 바로 하는 차원의 삶 그런 삶 살아보고 싶다. 근데 그건 안 되잖아. 왜냐면 우린 차원으로 태어난 게 아니니까. 맞습니다. 근데 우연히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 나에게 된 거잖아. 이 뭐야? 그래가지고 와씨 서울에 오니까 이런 일이 일어나나 이런 생각을 했어. 근데 그날은 내가 그게 하기가 싫었던 거야. 그러니까 왜냐면 그날 나는 아티스트였던 거지. 거기서 하고 너 그 뽕에 취해 있었어. 나는 그 아티스트 뽕에 취해 있었어. 그리고 심지어 그날이 개인적으로 이제 제가 본 승인의 DJ인들 중에서 탑3 안에 꼽는 진짜 잘 튼 날이었어. 진짜 잘 튼 날이었어. 스스로도 너무 그 충만함에 가득 차 있는데 나는 그 순간에 내가 GD야. 근데 뭐 어디 벌레 같은 이야기를 꼭 비유를 하자면은 마음속으로는 그냥 그 여자도 물론 그냥 뭐 정상적인 여자겠지. 근데 그러니까 상황이 보니까 자기 친구랑 같이 왔는데 자기 친구는 어떤 남자랑 하나랑 이미 같이 놀고 있어. 그러니까 같이 모르는 남자 하나랑 내랑 같이 해서 넷이서 술을 먹으러 가자 이거야. 그러니까 사실 막 이렇게 근데 그러면서 손을 이렇게 하면서 막 여기 너무 옆에 사람 지나가면 가슴에 손을 이렇게 여기 끼운다든가 이렇게 손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씨 뭐야 이게 야동 아니노 이러면서 이러고 있었는데 근데 그랬는데도 그러니까 그러면서 내가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은 물론 마음속으로 와 이건 내 꿈이 그러던 기회인가? 근데 나가보고 싶었지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야. 나가서 결국에 또 뭐 무슨 뭐 그러니까 물론 그러니까 여자친구 있으니까 아마 안 했겠지만 상상으로는 이런 상상을 했지. 그냥 나가서 결국에는 그런 상황이 맞닥뜨려지면은 결국에 얘랑 같이 뭐 모텔 가고 이러려면은 결국엔 남자가 또 굽신거려야 되잖아. 네, 맞습니다. 근데 내가 그러기가 싫었던 거지. 오늘 나는 GD인데 결국에는 그러니까 내가 마음으로 그래 알았다 술만 마시자 하기로 술 먹고 이러다 보면 다시 또 IQ 지능이 떨어져가지고 이 여자에게 정자를 좀 나눠주고 싶은데 이런 생각이 들고 이러면은 다시 또 굽신굽신거리면서 그렇게 하기가 싫은 거지. 그래서 거절을 했지. 그리고 그 친구의 남자들까지 와서 나를 설득하고 같이 갑시다 그래가지고 뭐 이미 한번 거절했으니까 이미 거기 뭐 설득을 마음으로는 가보고 싶은데 근데 이미 내뱉은 말이 있으니 오늘은 그런 기분이 아닙니다. 나 이래야지 오늘 그런 기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왜요? 그러니까 힘이 많이 드네요. 그러면서 그래서 막 힘이 많이 드네요. 그러고
그러다가 한 새벽까지 노래를 듣다가 갔어. 노래 듣다가 오케이. 그 충만해. 야, 그런데 내가 느끼는 게 왜 그러니까 그런 이제 예. 키모가 말하는 게 이해가 되는 거죠. 오늘 나는 내가 생각했을 때 정말 멋있는 날인데 예. 내가 왜 내 기준에 저같이 한 사람들한테 내가 왜 행동해야 돼? 그게 나는 그게 진짜로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중요한 태도라고 생각하거든. 셀프 컨피던스고 그리고 그래야지 여자들도 더 꼬여. 그렇게 해야지 여자들 구시구시거리면 안 꼬여. 구시구시고 우리처럼 구걸 하면 그래서 그것도 느껴. 옛날에 구걸 할 때 여자 만나기 어려운데 구걸 안 하니까 오히려 그거는 여러 가지 상황이 아무래도 내가 인간적으로도 더 업그레이드도 됐고 그런 것도 있겠지만은 오히려 더 여자들이 그거를 더 느끼는 것 같아 매력을. 그리고 또 신기한 게 여자들은 내가 애인이 있을 때 더 여자들이 더 많이 생겨. 여자들이 더 막 연락이 온다든가 들로부터. 애인이 없을 때는 종종 없을 때 다 끊겨. 그러니까 그게 또 신기해. 그러니까 애인이 그게 아무래도 이런 게 아니겠나. 애인이 있으니까 자신감이 있으니까. 난 어차피 나의 집이 있어. 그러니까 집 구하려고 막 안 돌아다녀도 돼. 이러니까 그 자신감이 이 새끼 뭐지? 뭐 이런 게 있을지 이런 게 궁금해. 그래서 나는 이 주제를 할 때 사실 여자를 초대해서 같이 대화를 한번 해보고 싶었어. 초대할 여자가 없어 우리는. 왜냐면 이거 그냥 얘기하는 모래도 진짜 얼굴 까고 씨발 저 유튜브 올라가는데 누가 그것도 그거고 나는 여자인 친구가 없어. 여자인 친구가 거의 없어. 그래가지고 뭐 그거 할 수 없네. 그래서 결론적으로 그 다음 질문이 결국에는 남자들이 여자를 만나기 위해서 이렇게 스스로 증오하는 그걸 무슨 뭐라 열등감? 뭐 열등감도 느끼고 괴로워하고 그러니까 결국에 선택하게 되는 게 쉬운 길, 성매매나 이런 거다. 그러니까 그러면 과연 성매매 하는 남성은 이제 이런 스토리를 듣고 나서도 여성들이 비난할 수 있는가가 궁금하다 이거야. 우리 이런 남성들의 본심을 들었잖아, 속마음을. 그런데도 성매매하는 거라든가 성구매 이런 거를 왜 여성들은 그렇게 싫어할까? 극대노를 할까? 그런데 이제 저는 그 키모님께서는 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성매매에 대해서 제가 제 내면의 친기직한을 지금 달래가면서 살아가고 있고 심지어 제가 친한 사람 중에는 이 내면의 친기직한을 다스리기 위해서 정신과 약을 먹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성욕을 다스려서 삶의 목표를 추구해 나가야 되겠다 이런 목표 때문에 정신과 약을 먹으면서 이제 본인을 억압하는 사람조차 있고 저는 그 방향을 오히려 존중하는데요. 이 친기직한에 사로잡힌 나조차도 성매매에 있어서는 굉장히 엄격한 태도를 좀 갖고 있습니다. 왜? 성매매는 성을 판매해서도 안 되고 구매해서도 이 모든 것들은 명백한 범죄 행위다 왜? 라고 저는 규정하고 있습니다. 뭐 우리나라 헌법에도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진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근데 이 성매매, 이 문명 안에서 우리가 존엄과 가치를 가진 인간으로서 문명 안의 인간으로서 섹스를 구매한다, 섹스를 판매한다 이것은 존재할 수 없는 일이라고 난 생각하는 거예요. 어떤 일이 있어도 정당화될 수 없다고 전 명백하게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주장하는 바예요. 나는. 그 이유는 그 주장의 근거가 무엇인데? 그 존엄과 가치에 대한 겁니다. 존엄? 예, 근데 이 그러니까, 존엄이 이 존엄이란 말이 너무 애매모호합니다. 뭐가 존엄한데? 섹스를 팔면은 존엄하지 그렇지, 않은 건가? 그렇지. 그럼 성노동자들은 존엄하지 않은 사람들인가? 그렇지. 이렇게 될 수도 있어요. 근데 내가 생각할 때 이 존엄에서 기독교적 가치를 떼어놓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 말하는 헌법의 그 기본적인 정신, 뭐 존엄, 뭐 어떤 인권 개념, 이 모든 것들이 결국에는 기독교의 그 신의 피조물이다. 그렇지. 그 개념에서 전 비롯됐다고 봐요. 이 신의 그 뭐 독생자 뭐 예수부터 시작해가지고 이 예수가 뭐 구원 뭐 이런 온갖 서사들이 있잖아요. 그 정도로 개개인이 우주만큼 소중한 개개인이다 라는 그 개념 없이는 존엄을 이해할 수가 없는데 그 존엄의 개념에 따르면 이 존엄한 인간들은 본인의 성을 구매하거나 판매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 그러면은 자 인간이 존엄한 거랑 성행위를 성행위를 어떤 대가를 지불을 하고 성행위가 이렇게 오가는 게 존엄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데? 그러니까 성행위의 대가가 있는 게 존엄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데? 실제로 우리가 연애를 하고 정확히 그렇게 얘기했어. 그 연애를 그 여자애들이
어차피 연애하고 그래도 다 또 니네 떠날 거잖아. 연애해도 어차피 다 돈 쓰고 다 하고 뭐 어차피 시간 쓰고 감정 쓰고 그래 하잖아. 근데 그 남자들은 상처받기 싫으니까 감정 안 쓰고 돈만 쓰는 그 성매매를 선택한 거 아닐까? 이러니까 니 가성비충이네 이러더라고. 그러니까 연애는 시간, 돈, 감정 다 써야 돼. 그리고 내가 얻는 거 뭐 섹스 그리고 어떤 감정적 교류 그리고 인생의 뭐 파트너십을 얻을 수 있는데 단점도 물론 있겠지. 단점도 있는데 어쨌든 그것 또한 연애나 결혼도 대가가 서로 있는 대가가 없는 거래가 아니라 연애 이거지. 시장에서의 거래라는 거잖아요. 그렇지. 연애 시장이든 결혼이든 결혼 시장에서의 거래. 그렇지. 연장선상에서. 그렇지. 그러니까 어찌됐든 그것 또한 대가를 통한 성행위가 오가는 맞습니다. 그걸 부정하는 게 과정이잖아. 아니에요. 그걸 절대 부정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매매는 그것도 또 어떻게 보면은 대가를 통해서 성이 오가는 행위인데 그거는 왜 존엄하지 않냐 이거지. 가장 원초적으로 지금 그 금전적인 화폐가 오고 가면서 그 금전적 화폐를 가운데 두고 둘이 이제 거래를 하는 거잖아요. 연애 시장과 결혼 시장에서의 거래는 뭐 조금 더 은유적이라고 지금 보시는 거죠. 복합적인 요인들이 있겠지. 뭐 예를 들어 꼭 돈이 아니더라도 감정이 있으면 예를 들어서 너무 잘해줘. 너무 입만 돈은 없는데 아주 나를 공주님 대접해준다든가 뭐 그런 식으로 어찌됐든 서로 조건을 거래를 한다 이거지. 서로 나는 어떤 걸 제공받고 나는 얘를 제공을 해주고 그 중간에 성도 있는 것이고 연인 관계나 사랑 자체가. 근데 성이 없는 사랑도 있다 이거. 예를 들면 뭐가 있을까? 우정이라든가 남자끼리도 그럴 수도 있고 아니면은 뭐 오래된 부부라든가 서로 이성적 이제 호르몬 떨어진 오래된 부부는 성이 없이도 살기도 하잖아. 그런데 이제 그 성매매라는 것 자체는 그 대가가 서로 그냥 대가 지불하고 그 행동이 뭐 어떻게 강제적으로 그 인간의 존엄성을 해치가면서 생긴 일이 아니라면은 왜 그 성을 교환하는 행동이 성매매를 하는 행동이 네 주장에 따르면 왜 그게 존엄하지 않냐는 거지. 그러니까 이 존엄을 보는 기준이 좀 일단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자유 의사에 반하지 않는다면 여기 인신매매라던가 강제적인 성착취가 개입되지 않으면 이게 한국의 지금 현행법에서는 어떻게 규정을 하고 있냐면 자발적인 성구매, 성판매는 모두 불법입니다. 이건 자발적으로 성판매는 무조건 불법입니다. 그런데 성피해자가 있어요. 그러니까 성착취 피해자. 그렇지. 그러니까 성매매의 피해자가 된 경우들이 이제 존재를 하는데 뭐 인신매매부터 시작해서 이 사람들이 강제에 의해서 특히 뭐 미성년자들도 여기 많이 개입이 되어 있고요. 근데 이렇게 되면 이 경우는 절대 처벌받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좀 법이 분간을 하고 있고요. 실제로 뭐 판례 같은 것도 보면 그 성매매 자체가 불법이다라는 건 되게 명시적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 방향성이 이렇게 굉장히 옳은 방법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성매매, 성노동 자체를 합법화시키자, 비범죄화하자라는 논의도 되게 많은데 저는 이 사회 계약 자체를 인간의 존엄에 기반한 사회 계약을 뒤흔드는 개수작이다. 난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근데 그럼 이제 존엄을 어떻게 보느냐잖아요. 그냥 자유 의지에 의해서 난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독일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남자 한 명이 정신 나간 남자였는데 내가 사람을 죽여서 먹고 싶다. 칼로 찔러서 이 사람을 살해한 후에 내가 식인 행위를 하고 싶다라고 공고를 냈어요. 광고했어요. 마케팅으로. 본 것 같은데. 아무튼 그래서 그 공고를 냈습니다. 공고를 냈는데 또 누가 지원을 했습니다. 독일에서. 내 애를 먹어라. 날 먹어달라. 날 죽여달라. 그렇게 해서 와서 죽었어요. 먹었어요. 자유의지에 의한 거래입니다. 이것도. 그렇지. 그런데 이 사람은 잡혀갔습니다. 잡혀가는 게 맞죠. 그러니까 여기는 어떤 강제도 없었어요. 그렇지만 이 거래는 옳지 않습니다. 이유는? 여기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하고 싶은 말은 여기서 이 사안이 보여주는 그 명백한 단면은 뭐냐면 우리에게는 자유의지 너머에 뭔가가 있다는 겁니다. 자유의지로 환원할 수 없는 미덕이 분명히 존재한다. 우선시돼야 되는 가치가 있다 이거지. 그러니까 사회 공공선일 수 있고 미덕일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미덕 개념을 제외해버리면 남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가 예를 들면 이런 상징적으로 은유적으로 우리는 모두 다 부모님을 죽여야 된다고 난 생각해요. 그러니까 친부살해라는 게 모든 자녀가 성인이 되기 위한 통과 의례라고 난 생각하거든요. 상징적인 단계에서는 당연히 부모님을 짓밟고 나아가야 됩니다. 이게 모든 세대가 해야 될 일이고 모든 젊은 세대가 부여받은 책무입니다. 근데 이거랑 부모를 실제로 때리고 부모에게
물리력을 행사하는 건 완전 다른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연애와 결혼에서 조금 얘기 다를 수 있지만 연애와 결혼에서 성매매의 어떤 성거래적인 속성이 있는 것과 실제로 성거래가 물리적으로 이루어지고 이게 금전적 화폐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자본시장 안에서 교환되는 건 완전 다른 개념이라는 겁니다. 의유적인 속성이 있는 거랑 그게 완전히 날 것 그대로 이루어지는 건 다른 거라는 겁니다. 이해했다. 예, 그리고 또 하나만 더 말하면 누구를 때리고 싶은 욕구, 누구를 짓밟고 싶고 누구를 패대기 치고 싶은 욕구 이런 거는 저는 충분히 존중받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게 격투기 경기장 안에서 이루어지면 전 이건 박수받을 일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게 문명이 정해놓은 틀이죠. 격투기장 밖에서 때리면 구속을 당하지만 격투기장 안에서만 때리면 이 사람은 찬사를 받고 스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전 문명이 정해놓은 최소한의 기준이라고 생각해요. 연애 시장에서 결혼 시장에서 너희가 금전적으로 대가를 지불받지 않으면 너희는 뭐든지 해도 된다. 이 거래는 우리가 박수 쳐주고 법적으로 보호해줄게. 결혼은 법적으로 보호받는 제도니까요. 그런데 이것을 돈으로 거래하진 말아라는 게 전 최소한의 룰이라고 보는 겁니다. 문명이 가진. 자, 왜 그렇지? 그러니까 결국에는 계속 그러면 왜 그 기준이 예. 그 폭력은 되는데 그러니까- 왜 성은 안 되냐니까. 그러니까 그것도 그렇고 폭력도 그렇고 살인도 물론 뭐 그렇지. 그러니까 왜 하필 그러니까 살인도 사실 청부살인 그러니까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니까 청부살인도 그렇고 아니면 뭐 아까 전에 그런 것도 그렇고 이거를 그러니까 이게 그러면 제가 궁금한 그건 거죠. 이게 어디서 왔는가? 이 최소한의 그 이 가이드라인? 이 가이드라인이 지금 원준님께서 말씀하신 그 기준이 어디에서 왔는가를 이게 궁금한 거죠. 나는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기본적 공리라는 게 있어요. 수학에서. 그러니까 이게 성매매는 왜 안 돼? 왜 안 돼? 왜 안 돼를 계속 물어보면 어쨌든 설득할 수 없는 지점이 분명히 나와요. 그건 어쩔 수 없어요. 근데 그걸 설득하려고 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이건 마치 유클리드 기하학에서 보면 그 평행한 두 직선은 만나지 않는다라는 게 공리입니다. 근데 이 공리를 설득하라고 하면 설득할 수 없어요. 이건 공리예요. 공리에서 뭐 정리, 명제 같은 게 연역되어서 나오는 거예요. 이거는 증명할 수 없는 것들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건가? 인간의 성매매가 존엄이 그렇다는 겁니다. 없는 게 예. 인간들이 살아남기에 더 유리하기 때문에 성매매가 없는 게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렇게 설명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러면 성매매가 그러니까 나는 그 가이드라인이 살인하면 안 된다. 그래서 10계명 이런 거 생기고 옛날에 함무라비 법칙 이런 거 생기고 왜 생겼겠노? 인간들이 자기들이 살아남기 유리한기 때문에 그게 생긴 거야. 예를 들어서 인간들이 모여 살는데 기분이 나쁘니까 인마를 죽였어. 죽여서 인마를 또 죽이고 아니면 훔쳤어. 훔치고 이러 하다 보니까 그 마을이 괴멸을 했어. 마을 괴멸하고 그 인간들이 보니까 그렇게 사는 게 더 우리 자기들의 생존을 불리해. 그래서 죽이지 말자는 규칙 만들자. 그러고 훔치지 말자 이런 규칙 만들자. 남의 이웃 탐하지 말자 이런 규칙. 그러니까 그런 규칙들이 내가 생각했을 때 사회적으로 생긴 그런 네가 말한 그런 그 규범이나 규칙들이 왜 생겼냐? 네가 말한 왜 생겼냐고 물어본 거죠. 생긴 이유 그게 살아남기 더 도움이 되기 때문에. 예를 들면은 성경에서 그 비늘 없는 거는 먹지 말라 뭐 이런 거 있다가 비늘 오징어 뭐 전복 뭐 이런 거 있지. 왜 먹지 말라 했을까? 굴 이런 거. 왜냐면 그 당시 거기가 이스라엘이고 이러니까 옆에 그 강 뭐 호수 뭐야 그 무슨 바다지? 사해. 있고 그런데 아마 어쨌든 있었을 건데 그쪽이 중동이잖아. 그럼 그런 거 들고 오고 이러다가 상했을 거잖아. 상하니까 먹지 마라. 그럼 돼지고기 이런 거 왜 먹지 말라 했을까? 옛날에 이슬람에서 돼지고기 안 먹잖아. 그게 옛날에는 그 돼지고기가 인분, 사람 똥 이런 거 먹고 이러니까 병균이 많이 가지고 있으니까 먹는 게 생존에 불리하니까. 그러니까 이거를 라이프스타일적인 그렇지. 법칙. 그 종교라는 게 그러니까 이런 거 그러니까 뭐야 종교가 발생한 이유 자체도 인간들이 살기 좋게 그 가이드라인 제시해 주는 건데 어떤 똑똑한 사람들이 예를 들자면 예수 같은 사람이 될 수도 있겠지. 그런 사람들이 거대한 존재 있으니까 내 말을 듣는 게 아니라 거대한 존재 말을 들어. 거대한 존재가 이렇게 시켰어. 번개의 신 제우스가 씨발 뭐 그 돼지고기 먹지 말래. 이러 하면은 왜냐? 돼지고기 먹으니까 자꾸 죽어 사람들이. 배 아파서 죽어.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남으려면 그러니까 구전됐겠지. 할아버지가 손자한테 돼지고기 먹지 말래. 여기 중동에서 돼지고기 대를 이어서 그러면서 그게 규칙이 됐겠지. 그러면서 결국에 성매매 하지 마라는 게 규칙이 됐을까?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인류가 살아남는데 성매매가 금지인 게 개념은 맞아요. 더 유리할까라고 생각했을 때는 아니라고 생각한 거지. 왜냐면은 제일 인류가 그 최초로 만들어졌던 직업이 뭐였지? 그 중에 하나가 창녀잖아, 창녀.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예전에도 그 성을 거래하는 행위 자체가 있었잖아. 인간이 근데 그게
이제 살인처럼 금지가 되어 있지 않잖아. 어떤 국가에서는 그게 합법이고 그러잖아. 예. 그 이유는 뭘까? 그만큼 예. 가이드라인이 모호하기 때문 아닐까?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에서는 예, 뭐 우리나라 기준에서는 문제인데. 예. 불법이고 예. 뭐 문제가 아닌 저기에서 나라도 있지 않냐. 그렇지 아니고 예. 있고 그 어떻게 생각해? 네. 과연 그 정도로 인류가 살아남는데 성매매가 불법인 게 인류 공통의 어떠한 규범적으로 가져가야 되는 부분이라 생각하는 거잖아요. 네가 생각했을 때. 근데 그 종교가 인류의 유용성을 위해서 발전해 왔다라는 것이 종교의 유래, 종교의 이유, 존재 이유, 종교가 왜 있느냐를 설명하는 되게 중요한 가설이긴 한데 그 가설에 치명적인 맹점들이 있습니다. 뭔데? 일단 인류라는 개념 자체가 너무 광대해요. 그러니까 그리고 우리가 그럼 인류의 복지를 그때그때 계산할 정도로 합리적인가 하면 또 그렇지가 않습니다. 또 리처드 도킨스가 얘기한 걸 보면 유전자는 개체를, 그러니까 유전자가 하나의 단위인 겁니다. 절대 어떤 종을 보존하기 위해서 뭔가를 행할 수 없어요. 뭔가를 명령할 수 없어요. 유전자는 굉장히 맹목적입니다. 유전자뿐만 아니라 개인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우리가 막 인류의 복지에 무엇이 도움이 될까? 우리가 지금 당장 우리 한민족이 번영하고 번성하기 위해서 한민족의 미래를 밝히기 위해서 우리가 뭘 해야 될까 생각하고 행동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나는 그 인류의 복리를 증진시키기 위한 공리적 목적으로 종교가 고안되었다고 보는 건 조금 어폐가 있다고 봐요. 그리고 종교만큼 인류의 복리에 도움이 안 됐던 것도 없어요. 실제로. 그 유용성에 도움이 됐다고 하면 계속 유용했어야 되는데 유용성에 반하는 논거가 너무 많습니다. 예를 들면 중세시대 때 과학의 발전을 모두 다 저해했던 암흑의 시대를 열었던 것도 종교였고요. 심지어 그 일신교, 우리가 그 유대교, 이슬람교, 기독교 하는 그 위대한 새 일신교의 아버지라고 하는 그 무하마드 있잖아요. 예. 근데 그 아브라함이다. 아브라함이 그 위대한 새 일신교의 아버지가 이렇게 불리는데 그 거기서 파생된 새 일신교들만큼 인류의 그 문명에 악영향을 미친 것도 없었다고 난 생각해요. 그러니까 물론 그 지금 말하는 헌법 정신이나 이런 존엄과 가치의 토대가 된 것도 맞는데 그만큼 그림자도 큽니다. 그 그림자만 보면 우리 이제 밤새서 얘기해도 다 얘기 못할 정도로 그래서 많아요. 그 종교를 떠나서 과연 그게 이제 그러니까 계속 우리 질문은 똑같은 거지. 성이라는 행위만 특별 취급인 이유에 대해서. 근데 성이라는 것만 특별 취급인가? 라는 생각도 난 좀 있어요. 예를 들면 마약도 그렇고. 마약은 또 종류 되게 많잖아요. 제 생각에 지금 단순하게 지금 생각을 해보니까 이게 생명에 연관이 되면은 나도 생명에 연관이 되면은 그러면은 이게 좀 거기에 엮이게 되는 것 같다는 생각이. 왜냐면 특히나 지금 제 생각에 제가 머릿속에 떠올렸거든요. 그러면 성이랑 이제 겹치는 지점에 절대 불가적으로 이제 건드려서 안 되는 이 문명적 영역이 어디냐면은 결국 살인과 성이야. 그러니까 근데 보면은 살인은 쇼를 안 하잖아. 살인 쇼는 없잖아. 폭력 쇼는 있는데 살인 쇼는 없잖아. 그런 것처럼 살인과 성을 대척점으로 본다면은 살인이 안 되는 만큼 성도 안 되는 거지. 성도 안 되는 거고. 근데 폭력은 아니고 정도야. 그러면은 성매매는 안 되면 대딸방 정도는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 폭력 정도는 되면은 대딸 정도는 되는 거야. 성행위만 없으면 되는 거야. 근데 그게 실제로 그래요. 유사성행위? 우습게도 유사성행위도 안 된다고 규정은 되어 있지만 우리나라 현행법에 또 1차라고 불리는 유흥업소는 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흥업소는 되는데 여기서는 암묵적으로 2차를 보내는 겁니다. 그렇지. 근데 거기서 자 그러면은 이렇게 얘기한다면은 대tal방에서 하다 보니 마음이 생겨서 서로 사랑하게 돼서 그 순간에 사랑하고 그러면은 이제 또 그러면 그거다. 그런데 돈을 받기 전까지는 사랑을 했어. 돈을 받고 나니까 사랑이 없었어. 그러면은 그 사람들을 비난할 수 없네. 그러니까 아니다. 나는 사랑해서 돈은 그냥 그 사람이 나한테 준 거고 그때는 사랑했는데 돈 받고 나니까 사랑하는 마음이 식었다. 그러면은 그러니까 결국에 그거 자체가 성매매라는 것 자체가 그러니까 결국에 일종의 개인 도덕처럼 횡단보도 하지 빨간불일 때 건너지 마는 것처럼 자기가 마음으로 정하는 기준이지. 양심에 의해서. 그렇지. 이거를 무슨 어렵네. 하긴 근데 이거는 의도를 보기보다는 이 명시적인 행동을 봐야 될 것 같아요. 의도와 진정성보다는 드러나는 행동을 통해서 돈이 오고 갔다 하면 이미 우리는 거래도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맞아. 예를 들면 내가 사람을 때리고 근데 나는 좋은 마음으로 때렸어 라고 해도 이거는 폭력이잖아요. 그렇지. 돈이 오고 가면 일단 거래도 봐야 되는 게 맞는 것 같고. 자 그럼 어찌됐든 그 성이라는 성행위 왜 성매매가 그 제한을 받아야 되는가에 대해서
좀 결론을 내리자면은 그리고 사람들이 왜 그 부분에서 니네 그럼 분개하나 성매매를 하는 사람 봤을 때 저 성매매 총 뭐 이렇게 분개해 아니면은 그러니까 내가 분개했던 나날들이 분명히 길었습니다. 정말 그러니까 2010년 기준으로 한국에서 일어나는 성매매 건수가 대략 4,600만 건 정도 돼요. 그러니까 엄청 많은 숫자입니다 일단. 그러니까 누군가는 몇 번씩 한다는 거예요. 아예 안 하는 숫자를 제외하면 뭐 못하는 사람들도 있겠죠. 뭐 미성년자들이 가서 단체로 하진 않을 거잖아. 그러니까 또 그 와중에 한국의 특이한 성질이라면 화이트 칼라에 많이 집중되어 있어요. 여기 보면 신사 보면 많다 이거 엄청 많아. 그래서 내가 깜짝 놀란 게 이제 퇴근하다가 이제 집에 가는데 호스트 바가 다 호스트 바더라고. 아줌마들 할머니들 싹 들어가더라고. 싹 들어오시고. 그러니까 단체로 이렇게 안내를 해더라고. 그 가면은 발렛도 딱 해주고. 그러니까 여기 보니 고급 술집이야. 고급 술집이야.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그 어쨌든 그 마저 얘기를 하자면은 네가 얘기하는 거였지? 그 화이트 칼라에 주로 많다. 집중이 되어 있다. 그리고 화이트 칼라들의 집단 유흥이 되어 있다라는 건데요. 그래서 4,600만 건까지 얘기했었죠. 굉장히 분개했습니다. 이렇게 4,600만 건의 그때는 분개는 했었는데 그 4,600만 건의 어떤 짓밟힘이 있다는 거다. 난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죠. 짓밟힘. 근데 존엄이 그만큼 짓밟히고 있다. 유린당하고 있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럼 네 주장이 이거네. 성매매를 하는 여자가 됐든 남자가 됐든 판매자 또한 자기도 모르는 새에 짓밟고 있다는 뜻인가? 네, 맞습니다. 자기는 이거 내가 좋아서 하는 건데 이거 내가 씹을 내 돈 한 달에 1,000만 원, 2,000만 원, 3,000만 원 버는 건데 근데 아니 내가 하겠다는데 네가 왜 말리는데? 그런데 네 주장이 이거네. 니도 모르는 사이 니는 네 그러니까 존엄성 짓밟고 있는 거야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야. 그 스튜어트 밀이라고 하는 자유론의 저자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인간은 스스로를 노예로 만들 권리가 없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자유가 있다. 그러니까 자유에 대해서 쓴 책인데 노예로 그럼 날 만들 수 있는 자유는 있습니까? 라고 했을 때 스튜어트 밀은 아니다. 자유가 있지만 노예가 될 자유는 없다. 그러니까 모순이라 이거지. 그러니까 존엄을 파괴할 존엄은 없습니다. 내 생각에. 그러니까 그럼 예를 들어서 이렇게 주장해. 예를 들어서 내가 성 판매자야. 내가 호스트맨이야. 내가 남창이야. 맞아. 나는 이걸 하면서 상당한 직업 만족도가 높고 내가 이걸 하면서 나는 행복감을 느낀다. 그리고 이거는 내가 그리고 그 존엄을 해치는 행위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나는 존엄하다. 나의 신념이고 이렇게 생각하면은 이거는 나의 존엄을 해치지 않는다. 이 행동은 나는 그 사람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고 이거는 내가 그 사람들에게 예를 들면은 뭐 음식에서 그렇지 음식 식당에서 제공하는 것처럼 똑같은 나의 서비스로 그 사람들이 만족할 때 나는 내 행복감을 느끼고 그렇게 주장을 해. 예를 들어서 성 판매자가 예를 들어서 네의 주장에 이렇게 반박을 해. 그렇다면 네 뭐라고 반박을 근데 이게 예를 들면 중세 시대 면죄부 판매랑 좀 비슷하다고 봐요. 그러니까 우리가 시장 안에서 돈으로 거래하면 안 되는 것들이 있어요. 당시에 중세 시대 그 루터가 종교개혁을 하기 전에 면죄부를 받았죠. 구원을 사고 받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구원이라는 것은 어디에도 실체가 없지만 그것은 돈으로 사고 팔면 안 되는 것이었던 거예요. 전 그거랑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왜 돈으로 사고 팔면 안 되지?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왜로 가면은 이제 너무 얘기가 길어지는데 면죄부를 왜 지금 사고 파는지 안 되는 거는 제가 볼 때 너무 이제 길어질 수 있으니까 성으로 일단 가면 저는 성을 사고 팔면 안 되는 건 되게 자명하다고 생각해요. 그건 뭐 아까 말씀드린 뭐 사회계약부터 시작해서 뭐 존엄과 이런 것들의 너무 근본적인 속성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을 하는 거고 그래서 시장 경제에서 자유 의지로 이루어지면 안 되는 것들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전 성이라고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판매한다면 개별적인 사안에서는 문제가 없을 수 있는데 이렇게 해서 사회 계약 자체를 뒤흔들어 버리면 우리는 그 살인 쇼도 나올 수도 있고 그러니까 문명은 정말 한꺼풀만 벗기면 온갖 종류의 그 치밀한 그 야수적 속성들이 저는 발산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문명이라는 게 그건 뭐냐? 문명이 지금 금지하고 있는 거죠. 이것도 폭력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사람들의 자유를 억압하는 거예요. 근데 문명의 중요한 특징이 뭐냐면 문명의 속성이 문명은 더 큰 폭력을 막기 위한 그렇죠. 맞아. 정확히 보다 나직한 폭력이다라고 난 규정을 해요. 그러니까 문명으로서 어떤 사회의 규율로서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이거는 이 사람들의 자유를 억압하지 않으면 이 사람들이 다 성을 사고 판다라고 하면 우리는 그 대가를 감내할 수가 없게 된다는 겁니다. 마치 면죄부를 사고 팔았을 때 사회가 도탄에 빠졌던 것처럼 훨씬 클 거예요. 내 생각에는. 여기서 내가 생각하는 또 가설이 미래에는 임신 자율 조절 기능이 생길 것 같아. 미래에는 지금은 그러니까 결국에는 성이라는 행위가 생명의 탄생과
연결되기 때문에 존엄하고 고귀한 거잖아. 근데 생명 탄생이 없으면은 성이 쾌락만으로서 존재할 수 있게 된다면은 그때도 성매매가 금지여야 하는 게 맞을까? 근데 그건 이미 도래한 현실 아닌가요? 근데 아직까지는 아닌 거지. 아직까지는 피임이라는 그러니까 것이 피임이 그러니까 완전 무결하지 않다. 완전 그러니까 100%인데 100% 그러니까 거의 가까운데 근데 이제 어떠한 부작용이 있다든가 예를 들면은 콘돔이라면은 이제 질사를 못하는 거지. 아무튼 그런 거고 아무튼 피임 거고 뭐 루프 이런 거 있잖아. 이런 거는 여자한테 뭐 피해가 있고 뭐 피임이야 이런 것도 그러니까 100% 완전 컨트롤이 아니고 어떤 그러니까 내가 어떤 그러니까 뭐 절차들이 있잖아. 그러니까 쉬운 절차가 아니야. 근데 미래에는 진짜 엄청나게 쉽게 그런 근데 내 생각에는 지금도 조절할 수 있어. 어떤 과학 기술로 피임 조절할 수 있는데 그거를 일부러 사회에서 공개 안 하는 것 같아. 생명윤리 아니 그러면 아무도 애 안 낳으려 할 거니까. 그러면은 그러니까 애를 낳고 싶은 사람은 낳으면 되는데 잘 안 낳으려고 하겠지. 무서우니까 애 낳기가. 그러니까 실제로 예를 들면은 내가 말하는 정도의 자율적인 피임은 버튼만 누르면은 임신 안 된다 이 정도인 거지. 정관 수술인데 일시적 정관 수술 같은 느낌인가요? 아니 그게 아니라 형 아예 그냥 예를 들어서 그냥 아예 자궁을 못 쓰게 해버리는 그런 잠깐 여자들한테 딱 끈다든가 뭐 그러니까 바이패스 버튼을 누른다든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관계를 했어. 근데 예를 들어서 뭐 휴대폰에 그런 기능이 개발돼가지고 섹스를 하고 갑자기 휴대폰에다가 찌리리릭 해서 뭐삥 초음파 나가지고 배 갖다 대면 그게 싹 없어진다던가 정자를 죽인다던가 아니면은 남자로 쳤을 때 오늘 질사해뿌다 뭐 이랬는데 뭐 그러니까 뭐 그 정도로 나중에 미래에는 과학 기술이 개발이 돼서 될 거야, 피임이 될 거야. 엄청나게 쉬워졌어. 될 거야. 피임이 그러니까 그냥 완전 자율이 돼버렸어. 그때 돼서 그러면 이제 성이 생명으로 그러니까 그러면은 나중에는 이 정도 과학기술이 발전하면은 섹스를 안 하고도 이렇게 그러니까 임신을 안 하고도 애를 막 인공 자궁 이런 데다가 만들 수도 있고 그렇겠지. 그 정도로 미래 과학이 발전됐어. 그러면은 실제 미래 세상에서 그래서 게임 이런 거 보면은 성 이런 게 엄청 그 게임 뭐더라? 사이버펑크 이런 거 보면은 로봇이 성매매하고 이런 거 하거든. 그럼 로봇 성매매는 해도 되나? 로건인데 로건. 이게 그러니까 첫 번째로 근데 이 피임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그 로봇 성매매로 얘기를 넘어갈게요. 나는 어떤 생각이 있냐면 현실적으로 형이 지금 말씀하신 기술적 문제는 저는 이미 인류가 극복해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인류의 가장 위대한 발명품 중에 하나가 콘돔으로 지금 꼽히는데 콘돔이 여성 인권 신장에 엄청난 기여를 했습니다. 정말 혁혁하게 기여했어요. 그렇지. 여성들이 예전에는 피임을 할 수 없었을 때 콘돔이 없었을 때는 그 아이를 임신하고 출산하는데 모든 삶을 바쳐야 됐어요. 그렇지. 그러니까 거의 자궁이었죠. 그렇지. 자궁으로 치환됐던 여성들이 피임이 생기면서 여성들이 그 일을 더 많이 할 수 있게 되고 뭐 이제 본인의 이제 자기 개발이 가능해지고 이렇게 됐는데 내 생각에 피임이 어려워서 피임의 확률이 낮아서 피임을 안 하는 사람 난 아예 없다고 봐요. 그러니까 원준이가 이제 또 콘돔 전도사이기도 한데 콘돔을 굉장히 사랑합니다. 그런데 콘돔이 불편해서 안 꼈다거나 뭐 콘돔을 사용해서 뭔가 뭐 불편했다거나 아니면 콘돔을 사용한 후에 이 콘돔의 안정성이 뭐 문제가 될 것 같다고 느낀 적은 전 한 번도 없었어요. 그리고 실제로 콘돔을 꼈는데 콘돔을 낀 상태에서 임신이 된다는 건 난 아예 불가능하다고 보거든요. 불가능이지. 그러니까 뭐 정자가 송곳도 아니고 그렇지. 정자가 뭐 드릴도 아니고 뭐 쇠도 돼 있나? 그러니까 사실 뭐 콘돔 꼈는데 임신했다 이거는 내 생각에는 거의 친일파 독립투사 같은 말이에요. 성형모술이라는 거예요. 진짜 이거는 말도 안 되는 거야. 사실 근데 나의 주장은 이거였어. 그러니까 피임의 수준의 문제가 아니라 성관계 이꼬르 생명 탄생과 연관성이 없어졌을 상황에도 근데 이건 윤리적 문제 아니냐는 거지. 그런 상황이 됐을 때 생명 탄생이랑 그러니까 생명이랑 성이랑 관계가 없어지는 시대가 왔어. 아예? 그때가 됐을 때 또 성매매가 불법 그러니까 성매매를 이렇게 금지를 규범화하는 게 맞다고 니는 옳다고 주장하는 맞습니다. 거지. 그러니까 이거는 생명이 아니어도. 그러니까 이 섹스라는 것이 가지는 그 속성의 하나인 겁니다. 제 생각에 생명이 연관된다는 거는 여기에는 뭐 쾌락도 있을 것이고 사랑도 있을 것이고 뭐 스킨십의 영역도 섹스한다고 해서 그러니까 그 성매매의 가장 큰 문제점 중에 또 하나는 이 섹스가 가지는 수많은 다양한 스펙트럼을 다 삽입으로 일축시켜 버린다는 거예요. 너무나 남성 중심적 성행위다라고는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 아무튼
이게 뭐 호스트바에서는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너무 조악합니다 일단. 그러니까 우리의 그 섹스의 스펙트럼이라는 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굉장히 이상학적인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저는 이게 정력도 두 가지가 있다고 보는데 물리적 정력과 실체적 정력이에요. 물리적 정력은 정말 그 신체적 기능의 측면. 발기력이라든가 예, 뭐 그런 것들입니다. 정자 양이라든가 아니 뭐 그런 것들이죠. 이제 뭐 엔진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고. 그럼 실체적 정력은 소통 능력입니다. 이 사람과 뭐 대화하고 이 사람과 그 애정을 주고. 근데 이게 실체적 정력 제가 볼 때는 섹스의 핵심이에요. 감성적 정력. 예, 감정적 그러니까 이거는 부분이라고 이건 정말 그 소통 영역. 근데 이 소통 영역이 제가 볼 땐 섹스예요. 이거 아니면 제가 볼 때는 그 마스터베이션이랑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 신체적 정력이라는 거. 실체적 정력은 아까 말씀하신 모쏠남. 그 집이 휴지로 뒤덮여 있던 휴지가 난립하고 있던 그 집에서도 실체적 정력은 충분히 구현할 수 있어요. 그렇지. 하지만 거기에 없는 게 뭐냐? 형이상학적인 섹스예요. 그렇지. 그래서 내 생각에 정말 우리가 지금 한국 사회에서 논의되는 정력 개념이 너무 빈약합니다. 한국 사회 4,600만 건의 성매매가 범람하는 이유도 이게 문제가 뭐냐면 사람들이 섹스를 실체적으로 안 보고 계속 물리적으로만 보는 겁니다. 뭐 몇 분 했느니, 내가 뭐 몇 번 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감정의 교류가 아니라 나의 그 과시 차력쇼가 되는 거예요. 섹스 차력쇼가 지금 한국에서 계속 벌어지고 있어요. 점철돼 있어요. 차력쇼도. 차력쇼. 나 차력 대장이다. 이렇게 하는 게 지금 남자들의 지금의 어떤 그거잖아요. 그 과시 수단이잖아요. 이게 굉장히 난 수치스럽다고 보고요. 그래서 그 섹스라는 것은 생명의 그 뭐랄까요? 뭐 생명과 연관되는 종류 부분을 떠나서라도 부분을 떠나서. 예. 그럼 예를 들면 뭐 그 가임기 뭐 여성은 뭐 늘 가임기고 뭐 이제 뭐랄까 완경이라고 할까요? 완경 이후에도 완경이라고 요즘 많이 이제 표현하는 이제 완경 하시면은 그 후에는 뭐 어쨌든 임신을 못 하시잖아요. 그럼 그분들께서는 성매매를 하셔도